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YTN 특별방송 민심 2022 지방선거 이어가겠습니다. 네, 13일간의 선거운동 기간 여야 모두 사활을 걸 만큼 정치적인 무게가 남달랐던 이번 지방선거 투표율은 50.9%로 집계됐습니다. 4년 전보다 9.3%포인트 낮은 수치죠. 그렇습니다. 지상파 출구조사 결과 환호와 침울, 여야 상황실 반응은 크게 엇갈렸습니다. 광역단체장 선거에서 국민의힘 우세가 예측된 가운데 자정쯤에 당락 윤곽이 좀 날 것 같고요. 접전제는 새벽까지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럼 개표가 막 시작된 개표소 현장들을 하나씩 가보겠습니다. 전국 각 지역에 마련된 개표소, 투표함이 속속 도착하면서 조금 전부터 개표가 시작된 곳들이 있습니다. 네, 개표소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울부터 가보죠. 황윤태 기자. 자, 서울시장 선거 어떤 구도였습니까? 네, 서울시장 선거에선 지난해 4월 재보궐선거에서 승리한 오세훈 국민의힘 현 서울시장과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가 맞붙었습니다. 여기에 정의당 권수정 서울시 의원까지 등 총 5명이 출마표를 던졌습니다. 자, 부산도 일단 현장의 열기가 좀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네. 사직 실내체육관에 나가는 차상은 기자 불러보죠. 자, 부산도 어떤 구도로 치러졌는지 정리해 주시죠. 네, 부산에서는 국민의힘과 민주당 그리고 정의당에서 후보를 내 3파전으로 치러졌습니다. 네, 부산은 3파전이었고 잠깐 이제 부산 차 기자는 대기해 주시고 다시 서울로 돌아와서 자, 본격적인 개표가 시작이 됐을 텐데 자, 개표소 분위기 전해 주시죠. 네, 네, 황 기자 이곳에 전해 마련된 주시죠. 개표소는 오후 7시 45분쯤 투표함이 도착해 개표가 시작됐습니다. 아직 개표 초반이라 유의미한 개표율은 집계되지 않았습니다. 서울 지역 최종 투표율은 53.2%로 4년 전 지방선거에 비해 7%포인트 가까이 낮았습니다. 서울은 지난 3월 대선에 이어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관심 지역 가운데 하나입니다. 서울시장을 포함해 시의원과 구청장, 구의원 그리고 교육감을 이번에 뽑습니다. 유권자만 830만 명인 만큼 개표가 완료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시가 선거의 경우 지난 2018년 있었던 제7회 지방선거에서는 밤 9시 반쯤 사실상 당락이 갈렸습니다. 출구조사에서 현직 서울시장인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 당선이 점쳐지면서 이번 개표에서도 빠른 시간에 당락이 결정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광역단체장 기준으로 자정쯤 대부분 지역에서 당락이 결정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구청장부터 광역의원과 기초의원, 교육감 선거 등 다른 선거들도 있는 만큼 개표 작업은 내일 새벽 5시쯤에나 완전히 마무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개표는 투표지 분류기를 이용해 진행됩니다. 참관인과 함께 투표함에 이상이 없는지 확인하고 각동을 맞는 계한부에서 선거별로 투표지를 정리하는 작업이 먼저 진행됩니다. 사무원들은 투표지를 한 방향으로 정리한 뒤 분류기에 넣어 유효표와 무효표를 분류합니다. 무효표로 분리한 투표지의 경우 무효 여부를 사무원들이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관내 투표소에서 모인 투표함 개표 작업이 끝나게 되면 지난달 27일부터 28일까지 열렸던 관내 사전투표에 대한 개표가 진행됩니다. 네, 서울 연결해봤고요. 다시 부산으로 가보겠습니다. 차 기자, 지금 부산도 개표 순조롭게 이루어지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제가 나와 있는 부산 사직 실내체육관 개표소에서는 오후 8시 반부터 본격적인 개표가 시작됐습니다. 이곳을 포함한 부산 지역의 16개 구군에서도 개표가 순조롭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아직 초반이다 보니 부산시장 선거의 개표율은 한 자릿수에 그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열린 투표함으로만 보면 국민의힘 박형준 후보가 크게 앞서고 있습니다. 이번 지방선거의 부산 지역 투표율은 저조한 편입니다. 부산 지역의 유권자는 291만여 명인데요. 이 가운데 49.1%만 한 표를 행사한 것으로 집계돼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4년 전 지방선거와 비교하면 9%포인트 이상 낮습니다. 출마한 후보들은 이처럼 낮은 투표율이 결과에 어떻게 반영될지 가슴 졸이며 지켜보고 있습니다. 부산시장 선거에는 모두 3명이 출마했는데요. 재선에 도전하는 현직 시장인 국민의힘 박형준 후보와 시장 권한대행을 지낸 민주당 변성환 후보, 그리고 거대 정당과의 차별화를 강조해온 정의당 김영진 후보입니다. 부산은 보수 민심이 강한 곳으로 평가되는 곳인데요. 지상파 출구조사에서도 국민의힘 박형준 후보가 우세한 것으로 나타나 당선 여부가 상대적으로 일찍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밤샘 개표 작업 이뤄지는 곳들이 많아지겠네요. 예, 아무래도 현장 취재 기자들도 밤새 네. 볼 것 같습니다. 서울의 황윤태 기자 또 부산의 차상은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자, 이번엔 여야 반응 분위기도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지방선거 지상파 출구조사 결과 국민의힘이 17개 광역단체장 가운데 10곳에서 과반 압승을 거둘 거란 예측이 나왔습니다. 대선에 이어서 지방선거에서도 승리가 확실시되는 국민의힘은 들뜬 분위기 속에 개표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개표 상황실에 나가는 김태민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김태민 기자. 네, 국민의힘 개표 상황실입니다. 네, 앞선 뉴스에서 권성동 상임 공동선대위원장 얘기도 들어봤습니다만 국민의힘 현장 분위기 전해주시죠. 네, 지상파 출구조사 결과에서 과반 압승이 확실시된다는 결과가 받아들자 국민의힘 개표 상황실은 한동안 들뜬 분위기가 이어졌습니다. 지금은 당 지도부와 관계자 모두 잠시 자리를 비워서 조용해진 상황인데요. 밤 11시쯤에 다시 이곳에 모여서 좀 더 뚜렷하게 나오는 투표 윤곽에 따라 상황실 전면에 마련된 전국 동시 투표 후보들, 광역단체장,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들 사진에 당선 확실 배지를 붙일 예정입니다. 앞서 저녁 7시 반쯤 지상파 출구조사 발표에서 17개 광역단체장 가운데 10곳에서 우세하다는 결과가 나오면서 당 지도부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박수와 함께 환호성을 지르며 서로를 얼싸안았습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지난 대선에 이어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을 선택해준 국민 성원에 감사하다며 접전으로 나오는 경기, 대전, 세종의 개표 결과를 끝까지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 권성동 원내대표는 앞으로 더 낮고 겸손한 자세로 국민 눈높이에서 정치를 하겠다는 각오를 밝혔습니다. 이번 지방선거 압승이 현실화하면 출범 2달째를 맞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 운영에도 한층 동력이 붙을 예정인데요. 특히 극단적 여소야대에 놓인 국회 상황도 상당 부분 만회할 수 있을 거란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국민의힘 개표 상황실에서 YTN 김태민입니다. 네, 이어서 더불어민주당 개표 상황실로 가보겠습니다. 민주당은 광역단체장 선거 4곳만 우세라는 지상파 3사 출구조사 결과를 보고 침통해하는 분위기입니다. 지도부도 출구조사 결과만 시청한 뒤에 서둘러 상황실을 떠나기도 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조성호 기자. 네, 더불어민주당 개표 상황실입니다. 네, 이렇게 보면 민주당 같은 경우 상황실 자리가 많이 좀 비어 있어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네, 지금은 민주당 관계자들은 거의 보이지 않고요. 취재진만 일부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이재명 총괄 선대위원장을 비롯한 민주당 지도부는 이곳 상황실에서 저녁 7시 반에 발표된 지상파 3사의 출구조사 결과를 무거운 표정으로 지켜봤습니다. 전국 광역단체장 17곳 가운데 4곳에서만 우세라는 기대에 못 미치는 결과에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정도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특히 경합 지역으로 조사된 경기와 대전, 세종의 득표율이 모두 낮은 것으로 나온 것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이재명 위원장이 인천 계양을 보궐선거에서 앞선다는 발표에도 장내는 내내 조용했습니다. 이재명 위원장이 저녁 7시 40분쯤 가장 먼저 상황실을 나섰고 다른 지도부도 차례로 현장을 떠났습니다. 모두 출구조사 결과와 관련해 말을 아끼는 모습이었습니다. 애초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출범 20여일 만에 치르는 선거인 만큼 불리한 판세를 예측했습니다. 애초 광역단체장 17곳 가운데 8곳 승리를 목표로 세웠지만 이젠 호남과 제주를 포함해 5곳만 얻어도 선방이라고 판단해왔는데요. 당내에서는 4년 전 지방선거 때 그리고 지난 대선 때보다 상당히 낮아진 투표율이 불리하게 작용한 것으로 보는 분위기입니다. 아직 개표가 완전히 이뤄진 게 아닌 만큼 개표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이대로 선거가 마무리된다면 패배의 수습과 책임 공방으로 혼란을 겪는 게 불가피해 보입니다. 정의당도 여의도 당사에서 개표 상황실을 차리고 배진규 상임선대위원장과 이은주 원내대표, 권수정 서울시장 후보 등이 함께 출구조사 결과를 지켜봤습니다. 광역기초의회 선거에서도 4년 전보다 부진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무거운 분위기 속에서 선전을 기대하면서 개표 상황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민주당 개표 상황실에서 YTN 조성호입니다. 네, 전국에서 개표가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 시각 광역시 개표 상황 하나씩 보겠습니다. 네, 조사부터 100살까지 한강다리처럼 전 세대를 품기를 기대하죠. 현재 서울시 1위 후보는 54.9% 오세훈 후보입니다. 자, 미래를 위해서 힘차게 페달 밟아줄 사람 누구일까요? 자, 이 시각 경기 1위 국민의힘 김은혜 후보가 51.2% 득표하고 있습니다. 하늘 높이 비상할 인천시의 대표를 꿈꾸죠. 인천의 1위 유정복 후보 62.9%입니다. 네, 인천 보셨고 이번엔
강원 지역 보겠습니다. 국민의힘 김진태 후보가 58.4% 득표율 얻고 있습니다. 자, 다음 대전으로 가보겠습니다. 음양이 어우러진 다리처럼 지방자치도 조화롭게 꼽히길 바랍니다. 일각 대전 51.7% 이장우 국민의힘 후보가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충남 지역입니다. 새우와 꽃게가 풍족하고 민심을 위한 행정도 풍요롭길 바랍니다. 김태흠 후보 58.8% 얻고 있습니다. 자, 충북입니다. 충북도 역시 국민의힘 김용환 후보가 앞서 나가고 있는데요. 우르게 가야금 선율처럼 민심도 곳곳에 터지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양당 모두 경합 지역으로 꼽았던 지역이죠. 자, 세종 1위가 일단 지금 이 시각 국민의힘 최민우 후보가 52.5% 얻고 있습니다. 자, 부산으로 가보겠습니다. 현재 부산 1위 박형준 국민의힘 후보가 67.2%로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이번에 울산입니다. 자, 울산 국민의힘 후보네요. 김두겸 후보가 70.7%로 득표하고 있습니다. 계속 국민의힘 후보가 앞서 나가고 있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경남 1위 현재 국민의힘 박완수 후보 67.6%로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네, 이번엔 대구 지역입니다. 자, 국민의힘 홍준표 후보 79.6%의 득표율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경북으로 가보겠습니다. 경북 역시 국민의힘 이철우 후보가 앞서 나가고 있는데요. 82.4%로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자, 이 지역은 지금 투표율이 좀 낮은 것으로 집계가 되고 있는데 저 광주 지역 더불어민주당 강기정 후보가 76.5%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남 지역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남 지역 김영록 후보 78.2%로 현재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전북 지역 이몽룡과 춘향이의 사랑처럼 변치 않는 시정을 바랍니다. 전북 1위 더불어민주당 김관영 후보입니다. 82.3%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제주 해를 품고 나아가는 배처럼 희망이 담긴 정치를 꿈꾸죠. 제주 1위는 현재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후보 54.4%입니다. 자, 이번엔 전국 개표 상황을 한번 볼까요? 자, 지역을 연결하는 다리처럼 전국 민심을 잇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4곳, 국민의힘이 13곳에서 현재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물론 이 중에는 경합 지역이 있습니다. 경합 지역이 3곳으로 분류가 되어 있고요. 현재로서 앞서 나간 1위만 정리를 했을 때 네. 국민의힘이 13, 더불어민주당이 4곳 이렇게 좀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 이 결과가 좀 지금 시각이 밤 10시인데 어떻게 좀 변화가 있을지 일단 지금은 네. 13대 4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는데 어떻게 변화할지 함께 YTN을 통해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예. 항상 이 매서운 건 아니지만 지역 현안과 관련되면 더욱더 여러 가지 네. 뜨거워지긴 하는데요. 특히 뭐 광역 단체장 선거가 대부분 그런 것 네, 같습니다. 특히나 예. 이번 선거 막바지에 좀 현안으로 들끓었던 지역들도 기억이 나고요. 자,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네, 전국 1, 2위만 모아봤습니다. 서울시장 현재 오세훈 후보가 조금 전에 정리했던 대로 53.5%로 현재 1위를 달리고 있고요. 송영길 후보와 표차는 1,482표. 아직은 개표 초반입니다. 네, 개표 0.4% 기록하고 있고 표차는 1,400여 표 나고 있습니다. 네, 현 시장 대 전 당대표의 대결로도 관심 모았던 지역. 자, 경기지사. 국민의힘 김은혜 후보가 51.4% 기록하고 있고 더불어민주당 김동연 후보가 46.5% 기록하고 있는데 앞서 출구조사 결과는 경합 초접전으로 예. 나왔었거든요. 예. 뭐 아직은 개표율이 7.3% 기록하고 있습니다만 예. 한번 비교해서 최종 결과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전 투표가 먼저 개봉이 됐는지 후에 개봉됐는지에 따라서 네. 조금씩 달라질 수도 있는 상황인데요. 자, 계속해서 수도권 지역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천시장입니다. 현재 개표는 2.1% 이루어졌습니다. 초반이죠. 유정복 후보가 63.1%, 박남춘 후보가 33.4%로 현재는 유정복 후보가 표차가 7,000표 이상으로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네. 네, 1, 2위 후보 보고 계십니다. 대전시장 개표가 3% 이루어진 가운데 국민의힘 이장우 후보 51.3%, 그 뒤를 더불어민주당 허태정 후보가 48.7% 나타내면서 뒤따르고 있습니다. 출구조사에서 경합 지역으로 분류됐던 지역이죠. 네. 충남도 살펴보겠습니다. 개표 4.1% 이루어졌고요. 국민의힘 김태흠 후보가 59.4%, 양승조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40.6%로 뒤를 잇고 있습니다. 네. 애초에 양당이 좀 경합 예상 지역으로 교집합이 됐던 지역 중에 하나였는데 경기, 충남, 대전, 세종, 인천 가운데 충남 지역은 지금까지 개표 결과 일단 국민의힘 후보가 많이 앞서는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충북지사도 볼까요? 네, 충북지사는 개표가 8.6%, 비교적 많이 이루어졌는데요. 김용환 국민의힘 후보가 61.6%, 노영민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38.4%. 네. 지금 포인트 차는 좀 나는 상황입니다. 이른바 윤심 대 문심의 대결. 일단은 윤심이 앞서고 있는 것으로 충북지사 결과는 확인되고 있습니다. 개표는 8.6%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세종시장 경합 지역으로 분류가 됐던 지역이죠. 네. 현재 개표는 5.3% 이루어졌고요. 국민의힘 최민호 후보가 52.5%, 이춘희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47.5%, 현재 표차는 한 390표 정도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개표 확인하는 동안 두 분의 이제 패널들이 앉아 계시는데 앞선 시간대도 적지 않은 분들이 이 지역을 좀 주목하고 계시거든요. 지금 신성범 전 의원 또 신경미 전 의원 준비하고 계신데 잠시 뒤에 이 지역이 갖는 상징성 또 이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산시장 선거 개표는 7.2% 이루어졌습니다. 국민의힘 박형준 후보 67.2%, 더불어민주당 변성환 후보 31.3%로 현재 표차는 3만 표 이상 표차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현 시장이 도전하는 그런 지역이 여러 있는데 부산이 바로 그런 곳 예. 중에 하나죠. 박형준 후보가 앞서고 있습니다. 네, 울산시장 보겠습니다. 국민의힘 김두겸 후보가 70.7%로 크게 앞서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개표율은 0.9% 나타내고 있네요. 자, 다음은 경남지사로 가보겠습니다. 경남지사 국민의힘 박완수 후보가 67.2%, 현재 개표가 7.9% 이루어진 상황에서 유력시 된다라는 지금 표시가 됐군요. 더불어민주당 양문석 후보는 27.5%로 현재 표차가 4만 5천 표 이상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네, 대구시장 보겠습니다. 자, 홍준표 후보, 국민의힘 홍준표 후보가 79.7%를 나타내면서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개표율은 5.0% 기록하고 있고 표차는 2만 7천여 표 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지역에서 아직 개표가 10% 이하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네. 경북도 마찬가지로 개표 8% 이루어졌습니다. 국민의힘 이철우 후보가 82.1%,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후보가 17.9%로 이철우 후보가 크게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네, 자 화면 아래에는 기초단체장 시군구 이제 상황도 나가고 있기 때문에 함께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예. 지금은 기장군수 정종복 후보가 앞서는 것으로 나오고 있네요. 자, 이번에 광주시장 보겠습니다. 광역단체장 더불어민주당 강기정 후보 77%로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그 뒤를 국민의힘 주기환 후보가 따르고 있습니다. 전남지사는 14.3%, 개표가 조금 다른 지역에 비해서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 더불어민주당 김영록 후보가 유력시 되고 있다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77.7%로 국민의힘 이정현 후보를 7만 표 이상 표차로 앞서고 있습니다. 네, 전남 지역 앞서 말씀드린 대로 좀 투표율 낮은 것으로 집계가 됐는데 그렇습니다. 왜 그랬는지 한번 이것도 나중에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전북지사 더불어민주당 김관영 후보 82.4%로 당선이 유력하다. 유력이란 글자도 보이고 있죠. 82.4% 득표율 기록하고 있고 국민의힘 조배수 후보는 17.6% 나타내고 있습니다. 강원으로 가보겠습니다. 강원, 국민의힘 김진태 후보와 더불어민주당 이광재 후보가 맞붙었죠. 현재 김진태 후보가 58.2%, 표차는 한 7천 표 정도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9천 표 가깝게 차이가 나고 있는데 현재는 김진태 후보가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제주입니다. 제주 지역. 선거 막판에 좀 김포공항 이전 문제로 좀 민심이 좀 주목됐던 지역이었는데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후보가 54% 기록하면서 허양진 후보를 앞서고 있습니다. 허 후보는 40.3% 나타내고 있고 표차는 11,765표 나고 있습니다. 개표가 30% 가까이 이루어졌군요. 네. 자, 이 시각 판세 저희가 지도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빨간색과 파란색이 좀 구분이 쉽게 지도에 좀 네. 돼 있습니다. 자, 더불어민주당이 4곳, 국민의힘이 13곳 앞서고 있는 것으로 우세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예. 정의당이 좀 한 곳이 없다는 것도 좀 눈에 띕니다. 이 부분도 한번 잠시 뒤에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예, 출구조사에서는 경합 지역이 3곳이 있었죠. 네. 이곳은 물론 포함이 돼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1위만 모아봤을 때 국민의힘이 13곳, 더불어민주당 4곳, 그러니까 13대 4 현재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번 선거를 가리켜서 미니 대선 이렇게 부르는 이유가 보궐선거가 치러지기 때문이겠죠. 전국 7곳의 득표 상황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이 시각 1, 2위 누구일까요? 지역별로 짚어보겠습니다.
네, 경기 성남 분당갑입니다. 이 시각 현재 개표는 11% 정도 이루어졌고요. 안철수 후보가 66.8%, 김병관 후보가 33.2%로 안철수 후보가 현재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충남 보령 서천 지역입니다. 나소열 후보가 50.5%, 그 뒤를 장동혁 후보가 49.5%를 기록하면서 개표율은 1.3% 나타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재보궐 지역 살펴보죠. 경남 창원 의창입니다. 국민의힘 김영선 후보가 63.2%, 더불어민주당 김지수 후보가 36.8%로 김영선 후보가 현재 개표 15% 이루어진 시점에서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네, 제주 을 지역입니다. 국민의힘 부상일 후보가 47.7%,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후보가 46.9% 접전입니다. 우리는 푸른다 환희에 빛나는 숨쉬는 꽃. 여러분께서도 이미 아시는 바와 같이 오는 12월 12일부터 각급 지방자치단체 선거가 시작됩니다. 이날 새벽 수도 서울에 진군한 혁명군은 군사혁명위원회를 조직하여 이 나라의 입법, 행정, 사법의 전 기관을 완전 장악했습니다. 제5대 박정희 대통령이 취임했다. 그들이 지금 정당 추천제를 안 하고 또 지방자치단체 장선거를 안 한 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질 것 같으니까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이 당운을 걸고 이 문제는 반드시 관철시키겠다. 30년 만에 부활된 지방자치제의 기초의회 의원 선거가 3월 26일 실시됐습니다. 16명을 선출하는 광역단체장 선거의 경우 2만여 장의 현수막과 80만 매의 벽보가 일제히 거리에 나붙고 전국은 선거의 물결로 휩싸일 전망입니다. 네, 앞서 개표 소개하면서 잠시 예고했던 대로 두 분의 출연자와 함께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신경민 전 의원, 신성범 전 두 의원과 지금 판세 분석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우리가 지난 대선 때도 민심이 참 무섭다 이런 얘기 많이 했었는데 이번 지방선거도 워낙에 좀 민심의 어떤 유권자 심리를 좀 분석하는 여러 포인트가 있었거든요. 자, 일단 먼저 두 분 모두 저희가 이제 개표 소개할 때 이 지역에서 눈이 좀 휘둥그레지는 지역들이 있었는데 어떤 지역이 좀 그런 지역이었습니까? 글쎄요, 민심이라는 게 항상 왔다 갔다 하고 민심은 언제든지 떠날 준비가 돼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네. 경기도를 가장 관심을 가지고 봤거든요. 예. 근데 경기도는 지금 하여튼 지금도 박빙이고 앞으로도 이걸 끝까지 투표함을 열어서 한 표까지 더 헤아려 봐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민심의 바로미터 그리고 지금, 전국 최다 유권자인 경기도 지역 뽑으셨고. 저는 경기도와 더불어서 충청권 가운데서도 저는 충남 대전을 유심히 보려고 그랬는데 충남은 보니까 좀 한쪽으로 기울어진 것 같고 오히려 대신에 대전과 세종 이렇게 부각됐다. 특히나 세종 같은 경우가 오히려 굉장히 지금 빵빵하게 아주 경쟁이 되고 있어서 저런 데 귀추가 주목된다. 그런 게 놓치고 있었다는 생각이 들고 말씀하셨습니다만 국회의원 보궐선거 가운데는 오히려 제주시 그렇죠. 제주지사에 가려졌지만 제주을이 생각보다 다시 또 팽팽하게 접전을 벌이고 있는 저 지점을 어떻게 해설해야
해석을 해야 될지 예. 저도 머릿속이 복잡해지네요. 네, 예. 복잡한 이유는 김포공항 이전 문제일까요? 아무래도 흔히들 하는 말로 김한규 민주당 후보가 앞설 거다라고 봤던 게 상식적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언론에서도 별로 관심을 안 기울였던 거고 부상일 후보가 4번째 도전이에요. 그 변호사 오래 하셨지만 그런데 설마 정무비서관 바로 직전에 청와대 문재인 정부의 정무비서관하고 내려가는 김한규 후보가 밀리겠느냐 싶었는데 의외로 저렇게 접전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은 해석하기에 따라서는 가장 막판에 쟁점이 됐던 김포공항 이전 문제가 제주도민들의 마음에 영향을 줬다고밖에 볼 수 없는 그런 상황 아닌가 싶어요. 물론 좀 더 상황을 봐야 되겠습니다만 제 일감, 제 첫 느낌은 저 분명하게 김포공항 이전 공약의 여파다라고 저는 보였죠. 그런데 이게 좀 해석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 저희가 이제 계속 그래픽으로 보여드렸지만 제주 지역 광역단체장 선거에서는 오영훈 후보가 계속 앞서 나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지금 이렇게 현재까지 추세를 보면 제주지사 선거에는 별로 영향을 안 주는데요. 제주 을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김한규 후보가 박빙이라도 우세를 보였거든요. 근데 지금 초기 개표를 보면은 약간 좀 밀리는 걸로 나오는 건 신 의원 얘기하는 대로 이건 또 뭐지 하는 느낌을 좀 받습니다. 이건 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끝까지 이 지역은 더 어쩌면 새벽이 다 지날 때까지 결과가 다 나오지 않을 수도 있는 지역으로 보입니다. 네. 자, 일단 판세가 출구조사 결과 국민의힘이 많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지금 국민의힘 분위기 어떻게 좀 볼 수 있을까요? 조금 전에 화면에 봤습니다만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최소 9곳이라 그랬지만 내심으로는 아마 11곳, 12곳까지 바라봤을 테고 좀 더 봤던 생각도 있는 듯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뭐 출구조사이나 요즘 출구조사 워낙 정확하다 보니까 이 추세대로 간다면 뭐 12대 5가 아니라 13대 4까지도 가능한 상황 아닌가 해서 제가 원래 표정 관리를 하는 것 같고 특히나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대통령 선거 이겼죠. 6월 1일 지방선거까지 이기고 보궐선거에서도 몇 군데를 이기게 된다면 특히 이준석 대표의 당내 입지랄까 이런 것은 굉장히 강화되는 측면이 생긴다는 측면에서 우승을 감수지 못했던 건 아니냐. 눈시울로 붉히고 하는 거 맞는데 그런 의미에서는 상당히 당내에서도 여파가 있는 앞으로 다시 말하면 안철수 의원이 들어오더라도 당권 투쟁에서 내년에 있을 전당대 이후에 그런 과정까지도 영향을 주는 그런 대목 아닐까 싶어요, 저는. 네, 두 분 다 아직 개표 초반이기 때문에 조금 신중하게 말씀하시고 저희도 뭐 질문을 그렇게 드려야 되겠습니다만 일단은 승부처인 수도권과 충청에서 출구조사 발표 이후 일단 국민의힘이 우세한 것으로 이제 예상이 되고 있는데 그런 좀 이유를 꼽는다면 어떻게 좀 꼽을 수 있을까요? 이번 지방선거는요, 대선 직후에 치러진 탓도 있지만은 양당의 전략이랄 게 없었습니다. 여당은 이제 정권 창출이 됐으니까 힘을 실어 주십시오고 야당이 된 민주당은 정권 견제를 해야 되니까 힘을 실어 주십시오라고 해서 싸웠는데요. 결국 선거가 보면 누가 잘하나 보다는 누가 못하나의 경쟁이 되는 수가 굉장히 많은데 이번에도 예외 없이 그렇게 됐고요. 민주당으로서는 너무나 많은 헛발질 내지는 패착이 있어가지고 이걸 지금 극복을 못하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최근에는 마지막에는 김포공항까지 있었고 결국은 지금 비대위에 4분이 있었죠.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것은 송영길 후보의 인천에서 서울로 나오게 된 것, 계양을에 또 이재명 후보가 나가면서 결국은 대선 패배에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런 인물들이 전부 다 공천 내지는 지도부를 맡게 됨으로써 지지자들이나 중도층으로부터 이게 도대체 뭐 반성을 한 거야? 라는 질문을 끝없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런 패착들이 계속 연결이 되면서 별로 만회의 길을 못 찾았고 여당은 컨벤션 효과를 톡톡히 누린 거죠. 취임식이 있었죠. 한미 정상회담이 있었죠. 그래가지고 또 인사에서 많은 여러 가지 문제점을 노정했는데 그걸 제대로 공략을 못한 겁니다. 그래서 민주당으로서는 지금 뼈아픈 패배고 충분히 이거보다는 좋은 성적표를 받을 수가 있었는데 이렇게 된 거고 이것을 지금 어떻게 앞으로 마무리하고 개혁과 위기 극복을 해야 나갈지 현재로서는 좀
앞길이 별로 보이지가 네. 않습니다. 박지원 비대위원장은 두 번째 심판 이렇게 표현도 하고 있던데 신 전 의원님 말씀을 그대로 좀 녹여서 질문드리면 헛발질이라고 하셨거든요. 이번 지방선거 앞두고 여러 관전 포인트 가운데 하나가 이제 말씀하신 컨벤션 효과, 새 정부 그리고 민주당의 표심이었는데 김포공항 이전 문제에 훨씬 앞서서 만약에 이 말씀하신 그런 아쉬운 대목들의 시작의 좀 고리라고 하면 청문회 국면일까요? 어디라고 보십니까? 저는 시작의 고리는 0.73%의 패배를 해석을 잘못한 거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0.73%로 진 것을 이재명 후보였기 때문에 0.73으로 아깝게 졌다고 보는 해석과 이재명 후보가 아니었더라면 민주당이 이길 수 있었고 충분히 또 이겨야 되는 그런 선거를 졌다라는 그 두 해석의 차이가 맞닥뜨린 거죠. 네. 그런데 결국은 이재명 후보의 해석이 지배를 하면서 패전의 책임을 져야 될 후보들 내지는 책임자들이 전부 전면에 나가게 되면서 문제가 시작이 됐고 0.73에 덫에 걸려가지고 결국은 그 뒤에 이어지는 모든 문제들이 꼬였다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 이재명 후보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재명 후보의 재보궐 지역 지금 인천 계양을 데이터는 아직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들어온 대로 또 전해드리도록 아까 하겠습니다. 출구조사 결과는 이재명 후보가 54% 정도 앞서 나간 것으로 나타나고 있긴 합니다만은. 네. 근데 민주당이 이제 우리 신경민 선배님께서 설명을 저보다 훨씬 더 내용을 많이 아시니까 설명을 잘 해주셨는데요. 진짜 제가 상대편에서 제가 건너다 보면서 느꼈던 지점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 선거에서 진 이유를 이른바 총화를 안 했다. 그냥 넘어갔다라는 대목이 하나 있는 건데 왜 그러냐 하면 국민들이 판단할 때는 적어도 국회 권력, 그러니까 중앙정부 권력을 갖고 있다가 대통령이 선거에서 찜으로써 그거는 넘어왔지만 그거는 교체됐지만 국회 권력은 굳건하게 앞으로 2년 후까지 2024년까지는 민주당이 갖고 있는데 민주당의 태도를 보면 대통령 선거에 지고 나서 아이고 대통령 선거는 이렇게 졌지만 국회는 우리 손아귀에 있습니다. 국회는 우리가 마음대로 합니다. 국회에서 브레이크 걸 수 있습니다. 힘을 보여주려는 생각을 굉장히 끊임없이 한 거예요. 국민들이 볼 때는 뭐라 그럴까? 아 맞아. 절대 다수는 아직도 국회는 참 민주당이지. 그렇군. 네. 이렇게 해서 예를 들어서 뭐 금수완박 법안의 처리 과정이라 이런 데서 그 의석수를 굉장히 과시를 하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거는 심리적으로 보면 어떤 상태냐면은 대통령 선거는 졌지만 국회는 완전히 저희들이 마음대로 할 수 있어라는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근데 그게 국민의 눈에 볼 때는 뭐 완전히 어떻게 보면 대선 불복은 아닐지언정 그런 심리의 표현을 보였던 거고 그게 계속 나타났던 게 송영길 대표와 이재명 고문의 그런 전면 부각 이렇게 나타났던 거다. 국민들이 볼 때는 이제 석 달이 안 된 대통령 선거 취임한 지 한 달이 채 안 된 이 국민에서는 일 좀 하게 힘을 몰아주자는 국민의힘의 논리에 너무 쉽게 수긍이 된 거예요. 근데 민주당이 견제로는 힘을 못 쓰게 된 거죠. 왜? 힘을 그렇게 과시했기 때문에. 후반부처럼 차라리 독선은 안 됩니다. 균형을 잡을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표를 좀 더 나눠주세요 했다면 좋은데 그것도 너무 늦었던 거죠. 자, 그렇다면 그런 민심이 반영돼서 투표율이 50.9%입니다. 그 역대 가장 낮은 것보다 지금 하나 높은 정도 수준이거든요. 그렇다면 민주 지지자들이 안 갔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까? 어떻게 보십니까? 호남이 매우 낮게 나타났잖아요. 그게 상징하듯이 민주당의 지지자들이 민주당의 이 헛발질 그리고 민주당의 0.73에 덫에 빠져 있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실망한 것 같아요. 그러면 호남이 이렇게 안 갔다면은 타 지역에 있는 호남 출향 인사들도 많이 안 나갔다고 짐작이 되고요. 그렇게 따지면은 지금 현재 얻을 수 있는 표를 상당 부분 잃고 민주당이 들어간 거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는 초반 개표 상황이 만약에 계속해서 가게 된다면 정말로 민주당이 고립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는 거죠. 지방선거에 지금 17개가 이렇다고 그러면은 기초자치단체장 선거에서는 굉장히 걱정스러운 선거 결과가 내일 새벽에 나타날 겁니다. 이렇게 되면 지방 권력이 이렇게 된다고 그러면은 아주 매우 암울한 4년이 전개가 되는 거고요. 이게 총선이나 다음 대선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기 때문에 이번 지방선거의 중요성은 굉장히 큰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지금 허투루 할 일이 아니고
위기 극복과 혁신과 앞으로의 방향 설정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지금 심각하게 논의를 해서 당이 재창당 내지는 재출발을 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지 않으면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네. 제가 유심히 본 대목 하나가 말씀하셨던 사전투표 최종 투표율인데 네. 전국적으로는 50.9%가 나왔지만 그것도 적은데 특히나 광주가 전국 최저예요. 37.7%. 그건 무엇을 의미하느냐? 민주당에 대한 실망감이에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결국은 그럼 전남은 왜 58%냐? 전남은 이정현 국민의힘 후보도 있지만 사실은 여기는 민주당 후보와 민주당에서 공천 반발해서 무소속 나간 기초단체장이 있기 때문에 그나마 58% 유지된 거예요. 광주에서는 그런데 그런 기미도 없기 때문에 실망한 민주당 지지자들이 아예 안 나간 거다. 신경에서 정확히 보신 거예요. 이게 수도권에 나와 있는 출향 인사들, 호남 출신 인사들까지도 민주당이 그 지지 아주 가장 큰 토대인데 그분들이 수도권에서 서울, 인천, 경기에서 투표장에 안 나왔을 개연성이 높다. 이것이 바로 민주당의 패배 내지는 표 차이로 저는 바로 직결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두 분과 함께 6.1 지방선거 민심의 선택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각 밤 10시 28분을 넘기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화면에는 지금 경기 김포시장처럼 기초단체장, 시군구 단체장 226명에 대한 결과 물론 이제 6곳은 무투표 당선이 확정된 곳이 있습니다만 아래 하단에 화면과 함께 네 지역의 어떤 결과 발표도 함께 보시죠. 네, 조금 더 자세하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생연구소 나와주시죠. 네, 민심연구소입니다. 현재 개표 진행 정도를 지도에 한번 표시를 해봤는데요. 이렇게 농도가 짙을수록 개표가 많이 진행이 된 곳입니다. 가장 속도가 빠른 곳 함께 보시죠. 1위는 제주 지역으로 34.7% 개표가 진행이 됐습니다. 2위는 전남 지역으로 19.4%, 3위는 전북 지역으로 19.2%가 진행이 됐습니다. 네, 도지사 선거 함께 볼까요? 제주 지역 가장 빨리 개표가 진행된 곳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네, 그래픽 한번 보면요.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후보가 53.7%, 국민의힘 허양진 후보가 40.6%로 오영훈 후보가 앞서고 있습니다. 네, 개표가 가장 더딘 곳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서울 지역이죠. 현재 1.6% 개표가 진행이 됐고요.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가 54.7%,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후보가 43.7%로 현재 오세훈 후보가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기초단체장 개표 상황도 함께 살펴보시죠. 가장 개표가 빠른 지역이죠. 전북 장수로 60.7% 1위를 달리고 있고요. 2위는 인천 강화로 59.3%, 3위는 충북 보은으로 58.2%입니다. 개표가 가장 더딘 곳은요. 서울 서초 지역으로 0.1% 개표 진행 중입니다. 전국 226개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6개 지역 무투표 당선이 확정됐죠. 오늘 개봉될 220개 상자 가운데 아직 뚜껑을 열지 못한 곳은 26곳이어서 당락이 결정되기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까지 민심연구소였습니다. 네, 민심연구소 이은솔 앵커였습니다. 다시 두 분과 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기도지사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죠. 여야 모두 수성과 탈원에 좀 집중했는데 앞서 결과로는 좀 일단은 지금은 김은혜 후보가 좀 앞서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출구조사 결과는 접전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경기도지사 만약에 이제 이 결과가 이어진다면 김은혜 후보 입장에선 또 윤심을 얻고 당선이 되는 것으로 또 의미를 부여할 수 있겠고 김동연 후보가 이긴다면 또 2심에 또 어떤 등에 업고 이겼다 이렇게 또 해석할 수 있을 텐데 어떻게 좀 볼 수 있을까요? 그 명심하고 지금 윤심은 김은혜 후보한테는 좀 윤심이 힘이 된 거예요. 근데 김동연 후보는 명심에 대해서 별로 선거운동 기간에 얘기를 안 했습니다. 별로 도움이 안 된다고 본 거죠. 결정적인 건 인물론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딱 양분이 돼 있는데 출구조사 결과도 딱 두 쪽으로 지금 나 있잖아요. 결국 인물론이 김동연 후보에게는 굉장히 큰 힘이었고 김은혜 후보가 탁 50을 치고 나가지 못하는 것은 그 인물론에 밀린 데다가 본인의 그 여러 가지 지금 혐의점이 있잖아요. 그 두어 가지 혐의점에서
남녀노소로부터 별로 그렇게 좋은 점수를 따지 못한 겁니다. KT 그 취업 특혜도 남녀노소로부터 다 별로 그렇게 좋은 점수를 따지 못한 거여서 거기서 힘을 받지 못한 거고, 막판에 나왔던 그 재산 허위 신고 문제도 남녀노소로부터 조금씩 빠졌을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 탁 50을 넘지 못하고 있는 것은 그거고요. 네. 또 하나 결정적인 것은 그 유승민 후보와의 경선에서 이겼잖아요. 예. 근데 유승민 후보와의 그 동일화, 유승민 후보의 지지, 이걸 획득하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여러 가지 플러스 마이너스가 하면서 이게 지금 경기도가 딱 대선 비슷하게 네. 두 김씨가 나눠 가진 겁니다. 예. 그래서 이걸 어떻게 이 지금 현재 0.6% 포인트가 어떤 결과로 나타나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네. 하여튼 누가 이기든 그렇게 많이 이기지는 못할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여기서 이 결과는 굉장히 큰 영향을 줍니다. 김은혜 후보가 이기면은 네. 이 윤석열 정부에 엄청난 힘이 되는 거고요. 네. 만약에 김동연 후보가 이기면은 이재명 후보에게 엄청난 힘이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경기도의 결과는 물론 충청도도 중요하지만은 네. 경기도의 그 조사 이 결과 선거 개표 결과는 하여튼 여야에 모두 엄청나게 중요한 첫 번째 요인이 될 것이다 이렇게 예. 볼 수 있는데요. 이건 끝까지 까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는 김은혜 후보가 51.4%, 김동연 후보가 46.45% 지금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네. 자, 경기 지역을 더 여쭤보면 강영석 후보가 결국에는 뭐 단일화를 하지 않고 지금 계속 나왔습니다. 현재 지금 1% 정도 득표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게 혹시 변수가 될 수 있을까요? 만약에 0.6% 포인트 차이라는 저 출구사 결과가 계속 유지된다면 나중에 네. 결과론적으로 강용석 후보가 표가 결정적이었다는 소리가 나오겠죠. 하지만 예. 저는 그것보다는 이제 뭐 나와봐야겠습니다만 강용석 후보를 지지했던 그룹의 일부는 남아 있고 거의 대부분 아마 김은혜 후보 쪽으로 이동했을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여기서는 어차피 빠져서 도지사 자리를 어떻게 보면 우리 국힘 쪽에서 가져오는 게 중요하다고 판단했을, 저는 전략적 판단을 했을 거라고 보는데 네. 저는 지금 저 현재 진행되고 이제 표차나 이런 게 잘 알아봐야 된다. 다시 말하면 어느 지역부터 먼저 지금 개표가 되고 있는 건지 예. 좀 알아봐야 되고, 맞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사전 투표는 나중에 공개하는 건지 먼저 하고 있는지도 네. 상당히 중요한 변수가 될 것 같다라고 보고, 네. 저는 신경민 선배님께서는 의원님께서는 김은혜 후보에 대해서 좀 박하게 평가하시는데, 물론 초선의 그다음에 정치 경력 굉장히 부족하지만 워낙 분위기를 윤석열 정부의 새로운 흐름을 잘 타고 이어왔다는 점, 그리고 또한 경기도정 역시도 좀 바뀌어야 되는 건 아니냐. 이렇게 4년 전에만 하더라도 아시는 대로 31개 시군에서 29대 2였어요. 29가 민주당이었다니까요. 네. 시장. 그러면 129명의 경기도의원이 선출됐는데 128대 1이었어요. 네. 128대 1, 129명 가운데. 이 정도로 한쪽으로 기울어졌다. 거기에서도 선전하는 대목이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김은혜 후보의 막판 저는 득표 요인도 조금 감안한다면 저는 이 여론조사 추세대로 갈 가능성이 좀 남아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그리고 서울 얘기도 좀 하겠습니다.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 지금 조금 전에 화면에 지나갔는데 53.3%의 득표를 기록하면서 일단 개항을 해서 1위 달리고 있는데 예. 화면에 지나갔기 때문에 바로 여쭤보면 자, 53.3%가 갖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신전 의원님? 지금 비교의 대상이 어떻게 보면 분당이잖아요. 분당처럼은 안 되는 거죠. 안철수 후보 네, 얘기하시는 안철수 거죠? 후보는 지금 굉장히 여유 있게 거의 하프 게임 비슷하게 더블 스코어로 나가고 있는데 초반에 엄청 어려웠잖아요. 근데 초반에 이재명 후보가 너무나 이걸 잘못 판단한 거예요. 인천 계양이라는 지역구가 사실 인천의 호남벨트에 해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송영길 후보가 지난번에 21대 총선에서 똑같은 윤 후보하고 싸웠는데 58대 38로 이겼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쉽게 본 거죠. 그래서 무리하게 개항을로 가려고 기획을 했고 송영길 후보를 제끼면서 개항을로 진입을 했고, 예. 그런데 더 결정적인 것은
대선하듯이 개항을 다가선 겁니다. 그래서 15만 정도의 유권자가 있는 곳을 거의 뭐 5천만이 있는 선거 유세하듯이 해가지고 거기서 패착이 나기 시작한 건데요. 네. 이렇게 되면은 이겨도 이겼다고 주장하는 것을 당 내에서나 아니면 일반 국민들이 그래 잘했어 이렇게 지금 얘기를 못 듣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저기서 저런 정도의 성적을 받아가지고는 내가 당을 맡아서 당을 위기에서 구해내고 당을 개혁하고 당을 반석 위에 올려놓겠다고 얘기했을 때 메아리가 없을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개항을의 그 선거 결과는 저 정도 가지고는 안 되는 거죠. 예. 조금 전에 저희가 제주 지역을 보여드렸는데요. 지금 100표 차가 나지가 않습니다. 50%가 넘은 개표 상황인데 제주리 아주 화제의 선거구가 됐어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좀 분석한 추이를 대로,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워낙 초접전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이재명 후보 얘기에다 좀 더 얹어서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도 원내 짐이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두 후보가 사실 2달여 만에 치러지는 지방선거에서 여의도 입성에 좀 힘을 실는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결과가 좀 다르게 나오긴 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안철수, 이재명, 안철수 두 분 다 모두 아시는 대로 원내 진입 후 5년 후에 있을 대통령 선거에 한 번 더 재도전한다는 그런 분명한 온 국민이 아는 그런 계산법을 갖고 있는 거죠. 다만 이제 이재명 후보는 보자면 3월 9일 날 대통령 선거에서 진 분이 뭐 좀 너무 빨리 조기 등판하면서 그런 나온 고개를 갸우뚱거리는 측면 때문에 손해를 많이 보는 거고 안철수 후보는 그나마 이제 단일화를 하면서 선거를 완주 안 했으니까 저분의 다음 목표지는 당권이겠다. 당 안으로 들어가는구나. 그래서 원내 진입을 하는구나. 나름 국민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상식 기준에 맞기 때문에 그나마 이렇게 분당갑에서 좀 더 많이 받는 거 이런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재명 의원은 국회의원은 처음으로 당선돼서 배지를 달고 들어갈 가능성은 높아졌지만 과연 당 내에서 정치적인 정당성이나 이런 부분을 확인받으면서 정말 8월 달 전당대에서 당 대표로까지 갈 수 있을까? 저는 그 길은 매우 험난해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예, 현재 안철수 후보는 65.3%, 분당 지역이 28.17% 개표가 됐고요. 당선이 유력시 벌써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65%. 그렇다면 지금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신 의원님 그렇다면 이제 당내 지금 벌써 민주당에서는 비공개 비대위도 열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도 원내 진입, 안철수 후보도 원내 진입을 하게 되면 무엇인가 이렇게 새롭게 개편되는 그런 분위기가 좀 나지 않을까요? 네. 그렇죠. 안철수 후보는 굉장히 여유 있게 지금 들어가는 거고 이재명 후보는 아까 했던 그 패착 때문에 지금 저런 결과를 가지고 여유를 찾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겠죠. 근데 지금 오늘 지나고 나서 이재명 후보가 어떤 스스로의 평가, 선거에 대한 평가를 하게 될지가 지금 굉장히 관심거리인데요. 만약에 이재명 후보가 내가 나오기로 결심을 해가지고 그나마 이렇게라도 됐다는 얘기를 하게 되는 순간 당은 내용 속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럼 이제 그 내용을 과연 제대로 수습할 수 있을지 없을지가 앞으로 민주당의 행로에 굉장히 큰 영향을 주겠죠. 네. 그리고 앞서 하려다 못했던 서울 지역 얘기하겠습니다.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 물론 이번 지방선거에서 현직 단체장이 재출마하는 곳이 9곳 있더라고요. 그중에 한 곳이 이제 서울시장 오세훈 후보인데 앞서 안철수 후보 얘기할 때 대선 얘기하셨습니다만 이렇게 되면 이 구도가 이제 확정이 된다면 오세훈 시장 입장에서는 어떻게 일단 서울시장 4선에 최초로 등극하게 되는 거고요. 그렇죠. 4선인데 좀 냉정해 보면 4선이라고 아무도 안 느끼잖아요. 왜냐면 재선할 때도 1.5였어요. 왜 뒤에 그만두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3선이 되는 과정도 0.5선으로 친다면 4선은 이번에 되면 4선은 4선인데 2.5선으로 쳐야 되나 어찌됐건 그런 연속은 안 되니까 그런 느낌이 나는데 말씀하신 취지는 아마 다음에 대권 구도를 여쭤보시는 걸로 이해하면은 예를 들어서 안철수 의원은 들어오는 순간 내년으로 이제 예정돼 있는 현재로서는 국민의힘의 당권 투쟁에 뛰어든다. 그러면은 당내에서 의원이 된 이후에 당내에서 세력을 확장해서 과연 당권을 획득할 수 있을까가 관건일 테고 저는 안철수 의원도 쉽지 않은 대목이 분명히 있을 거다. 기존의 국민의힘의 그 아주 오래된
고참 의원들이 굉장히 안철수 의원을 높이 평가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물론 개인적인 능력이야. 안철수 후보의 능력에 달릴 문제라고 보는 거고 거기에 비해서 오세훈 시장이 만약에 당선되면 4선 시장으로서 좀 더 유리하게 당 바깥에서 당을 쳐다보면서 항상 뛰어들면 대권 후보가 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가 있는 것만은 분명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권에 이제 국민의힘 계열 쪽에서 보자면 다음 대통령 선거 후보군에는 오세훈, 안철수는 무조건 들어가는 거고 여기에다가 플러스 원투 한두 명이 그런 구도로 혹시 김은혜 지사가 된다면? 김은혜 지사가 된다면 김은혜 후보 제가 아는 김은혜 후보의 성격상 또 도전할 것은 분명해 보이고 홍준표 후보 당연히 들어가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서너 명으로 이렇게 좀 레이스가 펼치지는 그런 구도가 아닐까 싶어요. 마침 그 사선 임기 마칠 때쯤이면 대선하고 좀 붙어있기도 하기 때문에 벌써 우리가 대선 얘기를 할 만큼 이번 지방선거가 갖는 상징성이 크기 때문에 여기까지 좀 대화가 진전이 됐습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민주당 송영길 전 대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번에 여러 인물들이 지금 이재명 후보를 비롯해서 정치적 기로에 서 있는 건데 역전을 노리겠다는 입장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민주당 같은 경우는 지금 들리는 속보에 의하면 내일 오전에 비대위 열어서 선거에 대한 어떤 수습 이런 것들 논의할 예정이라고 하거든요. 네. 그건 이제 내일 가봐야 되고 오늘 저녁에 여러 가지 방향을 지금 정하고 있을 텐데요.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재명 후보가 자기 자신에 대한 평가를 어떻게 할 것인지 또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 있죠. 지금 이재명 후보는 사실 어렵게 개항을로 향해 갔고요. 개항을 해서 코너에 몰리니까 김포공항 폐항 얘기까지 했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집념이 강하고 안 되는 것을 되게 하는 그런 정치인으로서 강한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만약에 최악의 상황이 생긴다고 하더라도 그리고 다 죽고 홀로 살아남는다고 하더라도 또 이상한 명분을 내세워서 당을 설득하려고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내일 아침에 나오는 여러 가지 메시지를 보면 짐작을 할 수가 있을 거고요. 송영길 어떤 메시지가 좀 담겨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두 가지 중 두 가지가 다 가능하다고 봅니다. 내 책임이다라고 할 수도 있고 내가 그나마 있어서 이렇게라도 됐다고 할 수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오늘 밤에 그걸 가지고 지금 전략적 토의를 하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송영길 후보 얘기를 잠깐 하자면 송영길 후보는 이번에 이재명 후보가 시키는 대로 했거든요. 서울 나가라 그러니까 서울 나가고 개항 비켜달라니까 비켜주고 김포공항 같이 하자니까 같이 하고 그랬거든요. 이게 과연 희생적인 모습인가 하는 데 대해서 당내에서 굉장한 의심이 있습니다. 도대체 송영길 후보가 왜 이렇게까지 이재명 후보의 입맛대로 놀아야 되는 이게 과연 희생인가 아니면 살아남기 위한 몸부림인가 도대체 진짜 이유는 뭔가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송영길 후보는 이번에 성적표도 성적표지만은 여기까지 이렇게 오게 된 경위에 대해서 사실 적절한 기회에 소명을 해야 됩니다. 자, 이 시각 현재 밤 10시 45분을 넘긴 시각인데요. 자, 전라남도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율이 60% 육박하면서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이 전남지사 재선에 도전하는 민주당 김용록 후보의 압승이 예상되는 상황이죠. 김용록 후보 선거 캠프가 지금 연결이 돼 있습니다. 직접 연결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죠. 김용록 후보님.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도민들의 큰 성원을 받았는데 자, 재선에 성공한 소감부터 들어보죠. 먼저 우리 전남 도민들께서 압도적인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서 머리 숙여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전남 도민의 위대한 승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또 감사드립니다. 이제 저 김용록 재선이 됐습니다. 축하 말씀드리고요. 자, 앞으로 이제 민선 8기 도정을 이끌어 가게 될 텐데 지금 머릿속으로 가장 먼저 떠오르는 하고 싶은 일이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걸까요? 먼저 초심으로 돌아가서 정말 열심히 뛰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당선이 됐으니까 이제 민생부터 가장 먼저 챙기겠다. 특히 요즘에 농촌의 기름값 또 민소유는 계속 올라가고 쌀값은 떨어지고 자영업 하신 분들 정말 또 어렵습니다. 그래서 대책을 세워놨습니다만은 이 대책을
더 추가 연장하면서 적극적인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네. 자, 이번 유세 과정에서 도민들에게 가장 많이 들었던 민주당을 향해서 들었던 얘기는 어떤 것이었습니까? 왜냐하면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는 지금 판세가 불리하기 때문에 이런 질문 한번 드려보는데 어떻게 좀 많은 얘기 들으셨습니까? 우리 민주당에 대해서도 많은 또 회초리를 들고 이렇게 말씀하신 분도 말씀 계셨습니다. 그래서 네. 저는 사랑의 회초리는 달게 받겠습니다 하는 말씀 드렸고, 앞으로 민주당이 개혁하고 정말 국민의 민의를 수렴하는 정당이 돼야 된다 하는 뜻에서 우리 호남이 중심이 되는 그런 민주당, 개혁하는 민주당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상대 후보였던 이정현 국민의힘 후보에게 전하고 싶으신 말씀 없습니까? 예, 이정현 후보님 또 민정기 후보님도 열심히 함께 뛰어준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그분들의 정책도 적극적으로 반영을 하겠습니다. 우리 전라남도 미래 100년을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성장 동력을 만들어내고, 이번 코로나 상황에서 공공의료, 국립의과대학도 반드시 유치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특히 젊은이들과 함께 호흡할 수 있는 그런 도지사가 되도록 열심히 뛰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죠. 더불어민주당 예. 김영록 전남도지사 후보였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신 전 의원님, 앞서 김영록 후보가 민주당의 개혁을 얘기를 하고 회초리도 언급했거든요. 전남 지역의 지금 예측조사나 지금 전남도지사 결과 포함해서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글쎄 아마 또 호남 분들이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많을 거예요. 오늘 투표장에 못 나오거나 안 나오신 분들을 포함을 해서 네. 민주당이 과연 앞으로 어떻게 가야 되는 것이냐라는 얘기들을 듣고 싶어 할 겁니다. 네. 근데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린 대로 모든 문제의 근원은 0.73%로 대선에서 진 거에 대한 평가였습니다. 네. 거기서 시작이 됐고 쭉 연이어 있었던 여러 가지 사안에서 잘 싸우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제발 좀 실력 있고 방향을 제대로 정하고 잘 싸울 수 있는 그런 민주당을 만들어다오. 예전의 민주당다운 민주당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가다오라는 것이 아마 이번 투표 내지는 투표를 하지 않은 분들의 마음속에 담겨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네. 0.73%의 패배를 젖잘싸로 포장해서는 그리고 또 이번 선거를 젖잘싸로 포장해서는 저는 희망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근본적으로 민주당의 체질 개선을 하지 않는 한 네. 앞으로 호남은 물론이고 전국적으로 민주당을 다시 한번 돌아봐 주십시오라고 얘기하기 매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김영록 후보가 이제 거의 다 재선된 분위기지만 이렇게 이정현 후보가 몇 퍼센트나 득표를 할까? 이게 출구 조사를 보면 16%, 어떤 출구 조사는 18%인데 네. 실제 최종 득표는 얼마 될까라는 점이 상당히 관심 있게 보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정현 후보는 아시는 대로 유일하게 지역구에서 당선됐던 국힘 계열에서는 국회의원이었고 또 당대표를, 호남 출신 당대표를 유일하게 또 지냈던 분이라서 워낙 또 선거 캠페인을 잘 한다는 분이어서 관심사가 개인적으로 있는 거고, 또 한 분은 광주시장에 출마한 주기환 후보가 또 광주에서 얼마나 얻을까. 적어도 이런 대목인데 두 분 다 목표로 삼았던 30%에는 못 미칠 것은 확실하지만 네. 적어도 출구조사 이상 받는 것 아니냐는 기대를 갖고 끝까지 좀 요 대목을 좀 유심히 저는 보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정현 후보와 주기환 후보, 전남도지사 후보와 광주시장 후보가 얼마나 호남 지역에서 득표를 할까, 20%는 넘을 수 있을까 하는 대목을 저는 유의 있게 보고 있습니다. 예, 지금 현재 개표 시도지사 기준으로 14.35% 이루어졌는데요. 네. 민심연구소 연결해서 현재까지 개표 상황 다시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심연구소 나와주시죠. 네, 민심연구소입니다. 지금 전국에서요, 이번 지방선거 개표가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시간쯤 되면요, 사실
개표 결과 조금 먼저 알 수 있지 않을까, 좀 알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드실 법도 한 시간인데요. 출구조사 결과는 앞서 계속해서 보셨으니까요. 저희가 출구조사만큼이나 아주 유의미한 지표를 하나 더 준비를 해봤습니다. 바로 민심 바로미터 지역입니다. 저희 YTN 선거단이요, 4년 전에 있었던 지방선거에서 전국 17개 시도지사 선거 결과를 아주 꼼꼼하게 분석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요, 시도지사 선거 결과 최종 결과와 가장 결과가 흡사했던 7개 시군구를 여기 있는 지역들에서 저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었는데요. 시도지사 선거 최종 결과가 너무나 결과가 흡사하다 보니 사실상 시도지사 선거에서 시도민들의 마음을 가장 잘 대변했다. 그래서 저희가 민심 바로미터라고 이름을 한번 붙여봤습니다. 제가 100마디 설명을 드리는 것보다 바로 한번 보시는 게 낫겠죠? 바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어디를 먼저 좀 볼까요? 그래도 수도 서울 먼저 좀 보겠습니다. 4년 전 선거에서요, 서울 전체의 민심을 대변했던 곳, 이름에서도 알 수 있는 곳입니다. 바로 서울의 중심 중구입니다. 4년 전 선거에서 어땠길래 이 서울 중구가 민심 바로미터 지역으로 꼽혔는지 바로 한번 좀 보실까요? 4년 전에는요, 민주당에서는 박원순, 국민의힘의 전신, 자유한국당에서는 김문수, 그리고 이번에는 국민의힘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로 출마를 했죠. 당시 바른미래당에선 안철수 후보 등이 출마를 했습니다. 당시에요, 서울 전체의 득표율이 보시는 것과 같은데요. 서울 중구가 대체 어땠길래 민심 바로미터 지역이 된 걸까요? 바로 보겠습니다. 놀라지 마십시오. 보시면은요, 김문수 후보만 불과 0.5%포인트 차이가 날 정도고, 나머지 세 후보는요, 서울 전체의 민심과 중구의 민심이 소수점 첫 번째 자리까지 같았습니다. 4년이 지난 지금, 이번에도 서울 중구가 서울 시민들의 전체의 마음을 대변하고 있을까요? 바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번에 보시면요, 민주당에서는 송영길 후보, 국민의힘에서는 오세훈 현 서울시장이 출마를 했는데요. 현재 서울 전체에서 오세훈 후보가 55%의 득표율로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4년 전에 서울 시민들의 민심을 가장 잘 대변했던 곳, 중구의 득표율 볼까요? 보시면요, 지금 아직은 개표 초반이라 그런 걸까요? 서울 중구의 이 득표율도 보면 1, 2위 후보는 뭐 방향을 같이 가고 있습니다만 퍼센트포인트 차이로 좀 보면 2% 내지 3%포인트 정도가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개표가 초반이기 때문에요. 개표가 좀 진행되면 될수록 이 서울 중구의 격차와 서울 전체의 민심이 어떻게 좁혀지는지도 한번 좀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 봤으니까요, 하나만 좀 더 보죠. 이번 선거 최대 격전지 경기도 한번 보겠습니다. 4년 전에 경기도 민심을 가장 잘 대변했던 곳이요, 바로 의정부입니다. 4년 전에 어땠냐면요, 당시 직전 경기지사죠. 민주당에선 이재명 후보, 그리고 자유한국당에선 남경필 후보, 이번에는 국민의힘 충북지사 후보로 출마를 했던 김영원 후보가 당시 바른미래당 후보로 출마를 했었습니다. 당시 경기 전체의 득표율이 보시는 대로인데요. 어땠길래 의정부가 민심 바로미터 지역으로 선정이 된 걸까요? 보실까요? 당시 보시면요, 이재명, 남경필, 김영환 후보 보시면 1%포인트도 차이가 나지 않았습니다. 이래서 경기도 의정부가 4년 전에는 경기도민들의 마음을 대변했다, 이렇게 선정이 됐는데요. 4년이 지난 이번에 의정부가 경기도민 전체의 마음을 또다시 대변하고 있을까요? 바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럼 보시죠. 네, 이번에는요, 민주당 김동연 후보, 국민의힘 김은혜 후보가 출마를 했는데요. 현재 김은혜 후보가 경기도 전체에서 51.1%의 득표율로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 역시 개표 초반이라는 점을 좀 염두에 두시고요. 현재 의정부 득표율 보시면요, 김은혜 후보가 49.9%로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역시나 개표 초반이라 그런 걸까요? 4년 전에는 의정부와 경기도 전체의 민심이 아주 크게 다르지 않았었지만, 지금은 퍼센트포인트 차이로 보면은 1 내지 1%포인트 안팎으로 지금 차이가 나는 모습입니다. 역시나 개표가 좀 더 진행되면요, 경기도 의정부가 또다시 민심 바로미터 지역이 될 수도 있으니까 계속해서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요, 현역 시도지사들이 다시 출마를 했었는데요. 이번에 현역들의 성적표는 어떤지 김주영, 강희경 기자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번 광역단체장 선거에 도전하는 시장과 도지사 후보 가운데 현역은 모두 9명입니다. 그동안 치러진 지방선거에서 현역이 재도전에 나선 건 52% 정도니까 이번에도 평균 정도의 후보들이 한 번 더 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이들의 현재까지 성적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이 시각 현재 1위를 달리고 있는 후보들 누가 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네, 오세훈 서울시장, 박형준 부산시장, 이철우 경북지사, 김영록 전남지사가 현재 1위를 달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조금 더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서울시장입니다. 4선에 도전하는 오세훈 서울시장 현재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당선이 확정되면 4선을 지내는 첫 광역단체장이 됩니다. 이에 맞서 이기는 길을 내세우며 도전장을 내민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후보 현재 43.6%로 2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2위를 달리고 있는 후보들, 현직 후보들 누가 있는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경 기자. 네, 현재 2위 달리고 있는 후보들 어떤 후보들이 있는지 보겠습니다. 총 이춘희 세종시장 후보를 포함해서 현재까지 5명입니다. 좀 더 자세히 봐볼까요? 네, 먼저 3선에 도전하는 이춘희 세종시장 현재 2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역대 광역단체장을 지낸 인물들 가운데 3선을 지낸 사람은 15.8%에 불과하지만 일단 3선 도전을 하고 나면 성공률은 83%에 이른다는 사실 알고 계시나요? 과연 이춘희 시장이 역전에 성공할 수 있을지 관심입니다. 다음 인천시장입니다. 인천시장 박남춘 후보 현재 42.4%로 2위입니다. 인천은 최근 선거에서 현역 시장이 줄락말을 해서 현역의 무덤이 된 곳인데요. 과연 연임에 성공할 수 있을지 관심입니다. 현재 유정복 전 시장 54.5%로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네, 이번엔 대전시장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대전 역시 과거의 현역 시장의 연쇄 낙마가 이어졌던 곳인데요. 허태정 대전시장 현재 48.1%로 2위입니다. 대전 동구청장과 지역 재선 의원을 지낸 이장우 후보 현재 51.9%로 1위를 지키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곳 더 보겠습니다. 울산시장입니다. 지난 선거에서 처음으로 민주당 깃발을 꽂은 송철호 울산시장 현재 36.2%로 2위네요. 상대는 남구청장 출신 국민의힘 김두겸 후보인데요. 선거를 한 달 앞두고 이룬 보수 단일화 결과가 매섭습니다. 종합해보면 재도전에 나선 현직 광역단체장 9명 가운데 1위가 4명, 2위가 5명입니다. 네, 과거 선거에서 재도전한 현역들의 당선율 과연 얼마나 됐을까요? 74.5%였습니다. 4분의 3, 4명 가운데 3명이 자리를 지켜낸다는 의미인데요. 현역 프리미엄이 작용했다고 봐야 하겠지만 바꿔 말하면 이들 9명 가운데 2~3명은 떨어질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과연 오늘 개표가 모두 끝난 후에 얼마나 많은 시장과 도지사가 자리를 지켜낼 수 있을까요? YTN 선거방송 끝까지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민심연구소였습니다. 네, 민심연구소 통해서 현재 판세도 분석을 해봤습니다. 계속 두 분과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앞서 세종시장 결과 나올 때 좀 하실 말씀이 있어 보이던데. 글쎄 세종시장이 그 사이 여론조사에서 이춘희 현 시장이 괜찮았습니다. 박빙이지만은 우세를 쭉 보여왔는데 이 결국 충청권의 바람에 이춘희 시장이 지금 버티지를 못하는 형국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네. 출구조사에서도 박빙으로 나왔는데요. 지금 개표는 좀 다르네요. 근데 세종시는 일단 인구수가 유권자 수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특별히 뭐가 바뀔 가능성 그렇게 많아 보이지는 않아요. 이 충청권에 정말로 센 붉은 바람이 불어오는 거 아닌가 그런 느낌이 듭니다. 네. 자, 그럼 여기서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들을 한번 연결해서 바깥 분위기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 캠프로 먼저 가보겠습니다. 네, 차유정 기자 분위기 어떻습니까? 네, 지금은 일부 캠프 관계자들만 남아서 개표 상황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출구조사에서 상대 후보를 워낙 크게 이기는 것으로 나오는 만큼 여전히 들뜬 분위기가 역력합니다. 오세훈 후보는 지금 캠프에는 없고요. 자택에 있다가 당선이 확실해지면 다시 이곳 캠프를 찾을 예정입니다. 앞서 출구조사 결과가 나온 직후 이곳은 그야말로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압승이 예측된다는 소식에 여기저기에서 환호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캠프 관계자들은 기뻐하며 오세훈 후보 이름을 연호하기도 했습니다. 오 후보 역시 옆에 있는 선대위 관계자들과 손을 번쩍 들어올리며 기쁨을 만끽했습니다. 오 후보는 서울 시민께 감사드린다면서도 개표 상황을 끝까지 지켜봐야 할 것 같고도 말했습니다.
소감 다시 들어보겠습니다. 이 출구조사는 또 출구조사일 뿐이니까 좀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조금은 안도가 되기는 합니다만은 끝까지 지켜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신 서울 시민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잠시 뒤 오 후보가 다시 캠프를 찾으면 그때 다시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오세훈 후보 캠프에서 YTN 차유정입니다. 네, 오세훈 후보 캠프 먼저 봤고 이번엔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서울시장 후보 캠프 분위기도 이어서 보겠습니다. 네, 출구조사 직후 큰 격차가 날 것이라는 예측에 무거운 분위기가 감돌았었죠. 취재계 연결해서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정희진 기자. 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후보 캠프입니다. 네, 그곳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네, 이곳은 침통한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송 후보는 지금 이곳에 없고 다른 장소에서 개표 상황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개표가 시작된 지는 얼마 되지 않았지만 오세훈 후보의 당선 확률이 높아지면서 일부 취재진들은 철수를 결정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 건물 6층에는 지지자들을 위한 공간이 따로 마련되어 있는데요. 지금은 몇 명 남아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앞서 지상파 3사 출구조사에서 송영길 후보는 40.2%, 오세훈 후보는 58.7%로 18.5%포인트 차이, 오차 범위 밖에서 열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송 후보는 동료 의원들과 함께 캠프에서 조용히 출구조사 발표를 지켜봤습니다. 옆 사람과 간단한 대화를 나누기도 했지만 굳은 표정을 감추지는 못했는데요. 발표가 끝나자 송 후보를 비롯한 관계자들은 모두 일어나 박수를 치며 서로를 격려했고 송 후보는 캠프를 떠났습니다. 서울시장 당선 윤곽이 드러나면 송 후보는 이곳 캠프에 찾아와 입장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민주당 송영길 서울시장 후보 캠프에서 YTN 정유진입니다. 네. 자, 그리고 김은혜 국민의힘 후보 캠프는 지상파 출구조사에서 김동연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앞서는 것으로 나타나자 환호하는 분위기가 한동안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막판까지 초박빙 상황이 이어질 것으로 보여서 신중하게 개표 상황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김은혜 후보 캠프에 나가는 취재계 연결해서 알아보죠. 백종규 기자. 네, 국민의힘 경기도당에 마련된 김은혜 후보 선거 캠프입니다. 네, 아직 개표 초반이긴 합니다만 개표 결과가 출구조사보다 조금 더 벌어지고 있는데 분위기 어떻습니까? 네, 지상파 출구조사 결과가 나오자 이곳 김은혜 후보 캠프는 그야말로 환호하는 분위기가 이어졌습니다. 오차 범위 내 0.6%포인트 차이긴 하지만 김동연 후보를 앞서는 것으로 나타나자 안도와 함께 기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선거 캠프 관계자들은 김은혜 후보의 이름을 연호하면서 모두 손을 맞잡기도 했는데요. 이어 다른 지역에서도 국민의힘 후보들이 앞서가는 상황이 나타나자 곳곳에서 박수가 터져 나오기도 했습니다. 막판까지 초접전 상황이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 만큼 자리를 지키고 있는 캠프 관계자들은 개표 방송에서 눈을 떼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은혜 후보 측 관계자는 출구조사에서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오차 범위 내에 있어서 마음을 놓을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어 조심스럽게 또 신중하게 개표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며 끝까지 안심할 수 없다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김은혜 후보는 아직 이곳 선거 캠프의 모습을 드러내지는 않았는데요. 초박빙 상황이 내일 새벽까지도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자택에서 개표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 후보는 개표가 어느 정도 완료되고 당선이 유력시 될 때 이곳 국민의힘 경기도당을 찾아 소감과 입장을 밝힐 계획입니다. 앞서 김 후보는 SNS를 통해 정권 교체에 이어 지방 권력을 정상화해야 한다는 뜻을 밝혔는데 김 후보의 바람이 이루어질지 내일 새벽까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의힘 김은혜 후보 선거 캠프에서 YTN 백종규입니다. 네, 다시 한번 확인해드리면 오차 범위 안 접전으로 예측이 됐지만 지금까지 진행이 된 개표에서 두 경기지사 후보 간의 득표율 격차가 예상보다 더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출구조사 결과 발표 때만 해도 낙관론이 있었던 민주당 김동연 후보 측 캠프 안에서는 어떤 소식이 지금 전해지고 있는지 어떤 분위기인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연 후보 캠프에 나가는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정현우 기자. 네, 민주당 김동연 후보 캠프에 나와 있습니다. 네, 분위기 어떻습니까?
네, 김동연 후보 측은 지상파 출구조사 결과에서 0.6%포인트 뒤지는 결과를 받아들었습니다. 다만 일부 승리를 점치고 있었던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탄식이 나오기도 했었는데요. 다만 오차 범위 내의 접전이로 예상됐었던 만큼 일부 지지자들 같은 경우에는 개표 결과가 다르게 나올 수도 있다는 기대감을 보이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개표가 현재 20% 넘게 진행되고 있는데 격차가 좁혀지지는 않았고 양측의 득표 차이는 좀 더 커다란 차이로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일단 상황실을 꽉 채웠던 김동연 캠프 관계자들은 많이 빠져나가 있는 상태인데요. 남은 사람들은 긴장의 끈을 놓긴 이르다며 더 개표를 봐야 한다고들 말했습니다. 관계자에게도 캠프 측 공식 반응을 묻자 지켜봐야 한다는 짧은 답변을 내놓기도 했었는데요. 상황실이 아니라 자택에서 선거 방송을 보는 김동연 후보도 별다른 공식 입장을 내지 않고 있습니다. 애초 김 후보는 당선자 윤곽이 나오고 밤 11시쯤엔 캠프를 찾아서 소감을 밝히기로 했었는데요. 손에 땀을 쥐는 개표 상황이 앞으로도 어느 정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김 후보가 캠프를 찾는 시간도 늦어지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백종규 정현우 기자 연결해서 경기지사 후보 캠프 분위기까지 살펴봤습니다. 자, 계속해서 두 분 전직 의원들과 함께 또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자, 김동연 후보 캠프 사무실까지 좀 분위기를 봤는데 당선자 윤곽이 나오면 캠프를 찾을 계획이다. 그 시간이 좀 늦어질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결과가 좀 좁혀지고 있는 것 같기도 한데 예, 짧게 정리를 해드리면 한 5% 차이가 나던 것이 이제 네. 한 3.5%포인트 차로 조금 줄어든 상황입니다. 네, 예. 경기도지사 후보 얘기인데요. 자, 김동연 후보 입장에서 한번 질문을 드리면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3.5%포인트 차이다. 그러니까 출구조사 예측이 0.6%포인트 차이인데 3%라 좀 벌어지는 거죠. 김동연 후보 입장에서는 왜 이러지 하는 생각이 듬직한데 그도 말씀드리지만 어느 지금 지역을 개표가 많이 되고 있는지 또한 그 사전 투표가 앞서 하는 건지 제가 오늘 뒷부분 하기 때문에 크게 기대를 하고 있음직해요. 어찌됐건 지금 흐름대로 간다면 김은혜 후보 측에 유리한 국면으로 흘러가고 있는 건 맞아요. 적어도 한 25% 정도 개표가 되고 나면 흐름이 좀 잡힐 것으로 보여지는데 지금 선거 과정을 되돌이켜 보면 김동연 후보의 그 개인적 우위, 그러니까 인물론에서 경제부총리까지 지내고 무엇보다도 자수성가하고 그런 자기 스토리를 많이 전파하는데 좀 실패한 걸 아니냐 그런 느낌을 강하게 받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재명 후보의 후광에 기대되는 모습을 초기에 보였다. 그 대목이 민주당과 따라서 김동연만의 경쟁력을 이런 점이라고 특히 경제적 능력을 보여주는 데는 저는 부족한 것 아니냐는 그런 생각을 가진 적이 있는데 그런 대목이 만약에 진다면 패인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물론 자정쯤에 오늘 좀 결과가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특히 경기도지사 같은 경우는 밤샘 좀 개표가 이루어질 것으로 좀 꼽히는 지역인데 어떻습니까? 김동연 후보 입장에서 좀 질문을 드린다면. 지금 경기도는 31개 기초단체가 있어요. 그리고 기초단체만 가지고 여론조사를 31개를 나눠서 보면은 민주당이 굉장히 불리합니다. 민주당이 우세한 곳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지금 개표 결과도 보면은 민주당이 우세한 곳이 드문 나타나거든요. 근데 인구 밀집 지역과 그 농어촌 지역이 경기도는 확연하게 달라서요. 투표 성향이 굉장히 다릅니다. 그래서 북쪽 다르고 남쪽 다르고 동쪽 다르고 서쪽 다르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한 25% 정도 개표에서 3.5% 나면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어느 지역을 먼저 깠느냐, 지금 많이 까고 있느냐에 따라서 약간의 추세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보고 그리고 나서 예측을 하는 것이 맞아 보이기는 합니다. 31개 지역 중에 어디가 좀 먼저 열었느냐에 따라 좀 결과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추이를 좀 봐야 된다 이런 말씀이셨어요? 현재 경기도 개표율은 21% 정도입니다. 이제 25%가 된다면 과연 어느 정도 차이가 날지. 과연 그때 25% 정도 차이가 날 때 뭐 퍼센트로 표현을 하면 한 1~2% 차이가 난다면은 끝까지 가야 하는 걸까요?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경기도가 인구가 한 4,400만으로 보면
유권자가 아마 1,100만 넘을 테고 1,200만. 네. 1,200만. 1,100만이군요. 1,100만이죠. 예. 1,100만이면은 투표를 한 50% 했다고. 50.6% 했습니다. 50%로 보면 1,100만이니까 한 550만 명이 투표했다. 그 가운데 개표율을 20%로 본다면 20%로 100만 명 표가 정도가 지금 공개 통계에 잡히잖아요. 126만 표. 예. 남는 표가 벌써 한 400만 표 가까이 될 텐데 네. 거기서 어떻게 될지 물론 이제 25%라고 이야기하는 근거는 25% 4분의 1 정도면 흐름대로 간다는 나름의 우리의 저 경험치기에 의해서 그렇게 보는 건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역에 따라서 뭐 예를 들어서 다르기 때문에 정말 경기도는 후보들 본인이 이야기했잖아요. 100% 200% 차이로 이기고 질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함직하니까 했으니까 현장에서 느끼는 그대로였을 거다. 정말 초박빙이라고 보는 게 지금은 맞는 것 같아요. 네. 자, 이 시각 현재 밤 10시 12분 현재 하단에는 기초단체장 이 시각 1위 후보들 화면에 나가고 있고 앞서 이 시각 판세에서 광역단체장이 13대 4로 파악되고 있고 기초단체장 같은 경우는 국민의힘이 142곳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이 62곳, 무소속이 17곳 나오고 있는데 아까 신전 의원께서 무소속을 좀 눈여겨봐야 된다 이런 말씀도 하셨거든요. 대부분이 전남 전북 지역으로 지금 파악이 됐죠. 그렇죠. 아무래도 호남 지역인데 호남 지역은 곧 민주당 공천이 당선이기 때문에 뭐 공천이 굉장히 치열합니다. 그래서 현역 기초단체장도 공천을 받는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현역 시장 군수들이 탈락한 지역이 제법 있고요. 네. 그리고 또 컷오프가 되면은 바로 출마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컷오프 된 이후에 무소속으로 출마한 지역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전북 지역의 경우에는 14개 기초 중에서 7군데 그리고 전남 지역도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영남 지역의 국힘당 출신들도 몇 명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영남, 호남의 무소속 출마자들 그중에는 현역 기초 단체장들도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봐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 복귀해야 될 것은 왜 현역인데도 또는 아니면은 현역이 아니더라도 유력한 후보였는데 컷오프가 됐는지 이걸 좀 봐서 만약에 그 나온 후보에게 귀책 사유가 있는지 아니면 당의 문제가 있어서 당의 결정 과정에 문제가 있었는지를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데요. 지난 8년 전의 선거 때 호남에서 굉장히 많은 무소속 후보들이 기초에 당선이 됐거든요. 그때 별로 그렇게 반성을 하지 않았어요. 이번에 혹시 똑같은 일이 되풀이된다 그러면은 무소속 약진에 대해서는 반성을 좀 해야 됩니다. 자, 신전 의원께서 말씀 중에 지금 안철수 후보 경기 분당갑 국민의힘 안철수 후보 캠프 분위기가 신전 의원님 바로 옆에 화면 나가고 있습니다. 현장 생중계 화면 밤 11시 14분 현재 꽃다발을 목에 걸고 있는 안철수 후보 서울 분당갑 이번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진 보궐선거 지역 중에 하나죠. 성남시 분당갑 보궐선거 출마한 안철수 전 대통령직 인수위원장이자 전 대선 후보인 안철수 후보의 당선이 좀 유력해지면서 확실시 됐습니다. 되고 있죠. 분당구갑 대표율이 47%가 이루어진 상황에서 안철수 후보가 65% 표차가 지금 거의 2배 정도? 그렇습니다. 18,000 표차가 나면서 지금 당선이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벤처 신화 주역의 대결로도 주목을 받았던 경기 성남 분당갑 지역에 나선 안철수 후보. 앞서 저희가 또 안철수 전 인수위원장 또 후보 얘기를 했었는데 신전 의원님 좀 더 변 설명해 주시면요. 안철수 당선증을 받아두는 순간 안철수 의원이 되잖아요. 근데 저분을 대통령 선거에 2번이나 나왔지만 그때는 제3당, 제3세력 여기에 대선 후보였던 거예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큰 정당, 그것도 여당의 선거는 처음 해보고 여당 후보로서 아마 정말 안철수 후보로서 많이 느끼실 겁니다. 정말 여당의 후보라는 게 이렇게 프리미엄도 있구나라는 느낌을 강하게 가짐식하다. 저는 개인적인 정치 여정에서는 하나의 터닝 포인트가 되는 거죠. 지금까지는 다 외곽을 돌았는데 오늘부로 보수 본류의 정당에서 여당의 국회의원이 당선되는 거니까 제가 보려면 6월 2일 내일은 아마 안철수 의원의 인생에서도 전기다. 아시는 대로 이렇게 되면
원내에 진입한 이후에 예. 당내에서 세력을 계속 모아서 네. 저도 당권에 도전해서 또 성공할지 여부, 그리고 당권에 이어서, 아니 당권이 안 된다 하더라도 5년 후에 대통령 선거에 다시 재도전할 때 과연 이 국민의힘의 후보가 여권의 후보가 될 수 있느냐, 이 되면 또 개인적인 역량이 느껴지는 부분도 있고, 보십시오. 얼마나 표정이 저 김미경 교수하고 둘 다 새로운 아마 새 정치의 시작이다. 새롭다는 의미가 새로운 정말 안철수 정치의 저는 기점으로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뒤쪽으로 국민의당 사람들이 좀 많이 보이네요. 그렇죠. 국민의당 정치도 보이죠. 이현주 전 의원 얼굴도 보이는 것 같고 몇 분 보이네요. 앞서 신전 의원께서 외곽을 돌았다 이런 표현 그렇죠.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어디든 본류에 못 끼었잖아요. 보수 본류든 진보 본류든 항상 제3의 세력이라는 이름으로 저 무슨 말을 할 텐데. 현장에서 짧게 들어볼 수 있으면 들어볼까요? 드릴까요? 먼저 국민의힘을 지지해 주신 분들의 뜨거운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동시에 저도 국민의힘의 승리에 힘을 보탠 것이 너무나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 선거 과정 내내 함께 뛰면서 격려를 해주셔서 이런 승리가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당원 동지 여러분 그리고 분당갑 주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저도 경기, 인천, 서울에서 총 46번의 지원 유세를 하면서 힘을 보탠 것에 대해서 정말 보람을 느꼈습니다. 이제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뒷받침하고 그리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변화를 위해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과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여기 계신 모든 분들 그리고 우리 분당갑 주민 여러분들께 머리 숙여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네, 자 국민의힘의 승리에 힘을 보탠 것이 기쁘다라는 말과 함께 자, 윤석열 정부 성공에 뒷받침을 하겠다. 대한민국의 변화를 위해 노력하겠다. 앞서 신전 의원께서 말씀하신 새 정치도 생각이 나고 그러는데 자 신경민 전 의원님 안철수 후보가 살짝 울컥하는 표정이 좀 보이기도 했습니다만 아마 머릿속에 지나간 시간들이 좀 떠오르기도 할 것 같아요. 저도 이렇게 보면서 단일화 국면도 있었죠. 또 합당 문제로 삐걱거렸죠. 또 새 정부 초기에는 인선 문제로도 좀 삐걱된 것도 있고요. 앞으로 좀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옆에서 관찰해 보니까 10년 동안 안 후보를 옆에서 쭉 관찰한 중에 최근에 정치력이 많이 늘었어요. 변한 부분이 있고 변하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 능숙하게 이렇게 임기응변하고 받아치는 건 많이 늘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없는 건 지금도 똑같아요. 그 사람을 옆에 또 끌어들이려고 하는 노력도 안 해요. 그래서 그런 점에 있어서는 과연 내년으로 지금 예상이 되는 전당대회에서 본인의 소망을 이룰 수 있을까? 저는 조금 좀 아직도 넘어야 될 산이 좀 있다고 보는데요. 일단은 반열에는 올라갔으나 상당히 많은 애로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판단합니다. 사람이 좀 부족해 보인다라는 말씀하셨는데 두 분 모두 지금 안철수 후보의 새 정치를 언급하셨거든요. 우리가 이제 이런 대담을 진행할 때 안철수 후보가 얘기하는 정치인 안철수의 새 정치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많이 했었는데 이제 좀 윤곽이 드러나는 겁니까? 새 정치는 잘 지금도 모르겠어요.
새 정치는 뭐 지금까지 10년 동안 안 드러났기 때문에 네. 새 정치는 없는 거고요. 하여튼 뭐 그게 헌정치일지 아니면 기존의 정치일지 모르지만 네. 기존의 정치 문법을 아직도 잘 못 따라가고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안철수 당선이 아니라 후보의 새 정치 이미지는 어떻게 보면은 국민들의 정치 불신에 기댄 반정치적 요소가 있었던 거잖아요. 네. 정치는 원래 더러운 것이야. 정치는 원래 부정한 곳이야라는 출발해서 쭉 걸어온 건데 그래서 박수는 받지만 주류는 메인스트림은 되기 힘든 그런 구조였던 거죠. 2011년도에 정치 시작한 지가 벌써 이제 11년 차 되시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위를 빙빙 도는 그런 거였다. 그래서 이번에 겨우 어떻게 보면은 단일화라는 승부수를 던짐으로써 결과적으로 보면 보수 본류에 그러면 안착을 한 거죠. 물론 지지자들은 많이 떨어져 나가고 많은 공격을 받았지만 김영삼 전 대통령이 어떻게 보면 3당 합당에 들어갔듯이 네. 승부수를 던졌던 거고 일정 승부에서 오늘도 눈여겨볼 대목이 국민의힘 당원 동지를 불러는 표현. 그러니까 저와 함께 저도 여러분의 함께하는 사람입니다라는 인식. 또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뒷받침하겠다는 나름의 향후 정치 계획. 또 하나는 40몇 곳을 제가 지원유세 다녔습니다. 네. 제가 이렇게 공도 있습니다라고 표현하는 것 이런 게 다 어떻게 보면 당내에 국민의힘 당내에 메시지를 던지는 겁니다. 예. 저 안철수 이제 달라졌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라는 강한 그런 소구력을 보여주려고 애를 쓰고 있다라고. 네. 자, 지금 11시 22분 투표 종료한 4시간 정도 지난 시점으로 그렇습니다. 일단 출구조사 결과는 국민의힘이 광역단체장 가운데 10곳에서 우세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고 경기, 대전, 세종이 경합을 좀 벌일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는데 이 시각 1위 기초단체장 결과와 함께 저희가 이 시각 판세 결과, 개표 결과 여러분께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예. 네. 재보궐 선거도 상당히 관심 지역이었죠. 조금 전에 전해드렸듯이 분당에서는 안철수 후보가 당선이 유력시 되기 때문에 저희가 전해드렸고요. 네. 자, 인천 계양구를 현재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전해드리면요. 이재명 후보가 현재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55% 정도 지금 득표를 하고 있고요. 윤영선 국민의힘 후보는 44%. 그러니까 지금 한 11%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네. 잠시 뒤에 또 기회가 되면은 그 캠프에 다시 모습을 이재명 후보가 드러낸다고 했기 때문에 네. 또 이어진 뉴스나 또 저희 시간에 또 전해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이번엔 좀 큰 틀에서 한번 질문을 드리면 윤석열 정부 출범 22일 만에 시험 때 지방 권력이 어디로 갈 것인가를 두 분과 함께 짚고 있는데 여소야대 국면에서 워낙에 이번 지방선거에서 전국 구도, 주도권에서 어떻게 좀 될 것인가 여러 가지 좀 해석들이 있었는데 어떻게 좀 보십니까? 추후 전국에 대한 어떤 질문이라고 할까요? 지방 권력의 불균형이라고 지금 계속 그 여당에서 국민들한테 얘기를 해왔잖아요. 네. 그래서 국민들이 지금 그거에 대해서 화답을 해온 거죠. 그러니까 그런데 지금 대내외적 도전은 우리가 이미 알다시피 심각하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걸 풀어나가야 되는데 결국 여야의 협치가 오히려 지방선거 이후에 더 필요할 거예요. 네. 그래서 앞으로 여야의 협치를 어떻게 할 것이냐가 계속해서 숙제로 남는데 이걸 이제 윤석열 대통령과 그 여당이 어떻게 풀어나갈지. 근데 이제 또 이겼다고 그래서 서로 뭐 이렇게 힘겨루기를 하고 이러면은 아마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방 권력에서 이기고 나면 그 다음 숙제가 또 만만치 않은 숙제들이 있기 때문에 네. 이걸 심각하게 생각해야죠. 예. 네, 제주는 55.4%로 오영훈 후보가 앞서고 있네요. 네. 이 흐름이 내일 아침에 되면은 확인된다. 다시 말하면 적어도 네. 대통령 선거가 끝난 지 얼마 안 되는 시점, 새 정부가 출범한 지 한 달이 안 된 지점에서는 국민들이 마음이 적어도 새 정부가 일어나도록 도와주자는 걸로 모아진다면 적어도 윤석열 정부는 이른바 국정 동력이랄까 국정을 운영할 만한 그런 신빙성이 생기는 거죠. 대신에 야당은 민주당 입장에서는 굉장히 아픈 다시 말해서 당신들이 이야기하는 그런 견제론 이런 것은 틀린 거야 네. 라는 점에서 기가 꺾일 수밖에 없는 거다. 따라서 국회 안에서 절대 다수 의석을 갖고 있지만 이전처럼 그렇게 힘을 과시할 수 있는 그런 도덕적 정당성이나 기초적인 그런 능력을 상실하게 될 거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보게 되면
이렇게 되면 이제 윤석열 정부가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 계속해서 또 독주할 수 있냐? 또 그건 아니에요. 네. 오히려 제가 보기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성격이나 이렇게 관찰한 바로는 오히려 이렇게 지방선거에서 이기고 나면 오히려 야당과 협조 체제로 들어갈 공산이 저는 더 커 보이는 측면이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좋은 것은 네. 2년 동안은 선거가 없잖아요. 2022년, 2024년, 2년 후에 1년 10개월 후에 4월 총선까지 선거가 없기 때문에 여야 협치든 뭐든 주도권을 진척해서 이렇게 전국을 이끌어 나갈 그런 공간이 넓어진다는 데에서는 윤석열 정부로서는 훨씬 편한 지경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좀 더 넓은 정치, 큰 폭의 정치를 한번 윤석열 대통령이나 정부나 청와대가 대통령실에서 보여줄 그런 계기가 저는 오히려 됐다고 봅니다. 네. 예. 다시 좀 투표율 얘기로 돌아와서 어떻습니까? 낮은 투표율, 우리가 대체적으로는 좀 보수층이 좀 집결한 것으로 대체적으로는 좀 해석을 하는데 이번 선거에서 투표율이 낮은 점 어떻게 좀 해석할 수 있을까요? 이거 좀 심각한 수준이에요. 이 정도면은 실망한 국민들이 그게 여당 지지자건 야당 지지자건 간에 투표장에 안 가버렸다는 거 아니에요. 반이 안 가버린 겁니다. 네. 이게 굉장히 큰 거고요. 이런 상태로 계속해서 국정을 만약에 오만하고 신뢰를 못 주는 방향으로 간다고 그러면은 투표를 안 한 사람들은 협조하지 않으려고 할 수도 있고요. 그게 여당이건 야당이건 이 문제는 좀 겸허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고요. 지금 야당이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할지는 내일 정확하게 좀 방향 설정이 될 텐데 네. 야당의 내홍을 수습할 수 있을지 없을지도 지금 전국에서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고 또 하나는 네. 이재명 후보의 사법 처리 문제입니다. 이 사법 처리 문제를 지금 윤석열 행정부에 특히 한동훈과 이재명의 어떤 이제 최전선에서 두 사람이 붙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 문제를 이제 어떻게 할지 이건 여야가 아마 같이 맞닥뜨리게 될 문제고 거기 중간에는 한동훈으로 대표되는 윤석열 대통령이 뒤에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가 아마 전국에 굉장히 중요한 화두로 등장할 개연성이 저는 높다고 봅니다. 예. 그런데 협치는 지금 필요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게 전부 뒤범벅이 돼가지고 네. 앞으로 전국이 굉장히 혼란스럽게 갈 가능성이 높죠. 예. 그렇다면 지방선거 결과가 지금 말씀해 주셨던 뭐 법무부에서 인사정보관리단 운영한다든지 이런 전국 현안들에 대해서는 오히려 국민의힘 쪽에 힘이 실릴 가능성도 좀 높다고 보시는지요? 당연하죠. 우리가 정당성, 그리고 국민의 뜻이 확인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여유 있게 다시 말하면 뜻을 펼 수 있는 공간이나 그런 많이 생긴다는 점은 분명한 거 유리한 건데 저는 오히려 민주당이 어떻게 수습할 것이냐가 좀 핵심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저는 이 점이라고 보는 건데 대통령 선거의 그 평가 자체도 사실은 6.1 지방선거로 밀어놨다. 다시 말하면은 8월 전당대회 저지점을 둘러싸고 이재명 의원이 국회에 들어온들 별로 제가 볼 때는 정당성을 당내에서 회복하기 힘든 구조가 아닌가. 따라서 갈등만 굉장히 커진다. 그리고 저희도 경험을 해봤습니다만 차라리 무너질 때는 좀 뭐라 그럴까 좀 완전히 무너지는 게 나아요. 그래야 새로 집을 줄 수 있는 공간이 생기는데 어중간하면 굉장히 골치 아픈 대목이 많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의미에서는 민주당이 철저하게 2달 동안 내부 토론이 좀 잘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가져요. 그 지점은 뭐냐면은 86 문제인데 적어도 86이 왜 문제가 되냐면 행태적인 측면도 있지만 1987년 민주화 이후에 적어도 35년 동안 민주화 반민주 구도로 나라를 이렇게 이끌어온 주도적 정치의 주도 세력이란 말이에요. 그런 지점에서 저는 86적 세계관과 철학 그리고 미래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는 더 이상 이끌어갈 수 없다는 게 73년생 한동훈에서 깨지는 거예요. 그런 대목을 유심히 봐야 된다. 이게 실용과 이런 과학 기술에 대한 뭐라 그럴까 존중이라든지 이런 실용주의적 태도로 정치를 접근하는 노력이 좀 야당으로서는 저는 더 기묘해질 지점이 저는 되었다고 생각해요. 알겠습니다. 지금 밖에서 현장을 좀 연결할 곳들이 좀 여러 있는 것 같은데 어느 지역부터 좀 연결해 볼까요? 강원 김진태 후보 선거 캠프를 좀 연결해서 지금 현재 유력시되고 있는 상태인데요. 현장을 직접 연결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태 후보님.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지금 일단 개표 결과 한 56% 이상 기록하고 계신 것으로 집계되고 있는데 지금 소감 어떠십니까? 네. 네, 저는 그동안 하도 고생을 많이 해서 그런지 조금 앞선다고 하는데도 아직도 좀 실감이 안 납니다. 지금 개표 지금 초반인데 벌써 뭐 이렇게 좀 뭐 앞서 나간다고 너무 그러는 것도 좀 불안불안하고요. 좀 더 좀 지켜봐야 좀 제대로 실감이 날 것 같습니다. 네, 힘든 일이 많았다고 고생을 많이 했다고 하는데 어떤 부분이 가장 고생의 대목일까요? 네, 저는 남들이 안 했던 그 단식 투쟁까지 해서 이제 공천을 받아내게 됐었죠. 그때 그 많은 또 우리 강원도민들이 자기 일처럼 가슴 아파해 주시고 그런 덕분에 제가 지금 현재 이 자리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자, 그런 많은 우여곡절 끝에 강원도민이 이제 최종적으로 선택을 마무리가 됐다면 왜 선택을 했다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한데요. 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정권이 바뀐 그 물결이 제일 컸다고 보고요. 새 정부가 일할 수 있게 해줘야 된다는 그런 큰 그 시대의 흐름이 있었다고 봅니다. 꼭 뭐 제가 꼭 뭐 잘했다기보다는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 강원도에서는 민주당 도정이 12년째 지금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기회는 줬다. 이번에 한번 새로운 사람들한테 바꿔야 되겠다는 그런 여론이 컸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새롭게 좀 바꿔야 된다 그런 여론. 이를테면 이런 질문이 어떨까 싶어요. 이미지 변신을 좀 이번 선거 과정에서 했다는 좀 해석들도 있는데 앞으로 어떤 지금 당선 유력시 되고 있기 때문에 질문 드리면 어떤 좀 청사진을 갖고 계시나요? 네, 저는 매운맛에서 순한맛으로 바뀌었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또 제가 직접 도민들을 만나면 김진태 많이 바뀌었네 이런 얘기들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민들에게는 순한 맛으로 중앙에 가서 예산을 딸 때는 매운맛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조금 뭐 마지막이니까 좀 편한 질문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10년 전에 국회의원 당선됐을 때 뭐 엄마 나 국회의원 됐어라는 당선 소감을 쓰셨었잖아요. 이번에도 뭐 준비하신 뭐 당선 소감 있는지 궁금한데요. 그때는 철이 없어서 그냥 막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아서 그랬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참 패배의 쓴맛도 보게 되더라고요. 지금은 그 혹시나 또 저를 지지해주지 않은 분들 그런 분들의 심정을 생각하면 더 조심스럽고 글쎄 아직까지 실감 자체가 나지가 않습니다. 네. 자, 앞서 순한 맛, 매운맛 말씀하셨는데 저희도 순한 맛의 질문만 드릴 수는 없고 매운맛 질문 한 가지 드리면 과거 이런 발언들로 좀 논란이 된 적도 있었거든요. 특히나 윤석열 정부 이후 좀 달라진 보수 정권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혹시 이와 관련돼서 좀 갖고 계신 생각이 있으신지 끝으로 여쭤보겠습니다. 네, 당연하죠. 뭐 예를 들면 어제도 어떤 분이 아니 윤석열 대통령을 옛날에 많이 비판했는데 뭐 무슨 정치 검사라고 하지 않았냐? 지금도 생각이 같냐? 이런 질문도 하던데요, 저에게. 지금은 그분이 검사가 아니고 대통령이기 때문에 그런 말이 해당이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새로운 정부를 창출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때는 그런 역할에서 했었고 또 그렇게 지금 이제 달라졌듯이 저도 국회의원으로서의 또 직분과 지금 이제 강원도지사는 행정가이기 때문에 그 직분이 완전히 달라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한 가지만 더 여쭤보면 이광재 후보에게 하실 말씀 없으신가요? 아직 이 승부가 결정이 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네, 지금 괜히 말씀드리기가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현재까지 유력시 되고 있는 김진태 후보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또 끝까지 최종 결과를 함께 지켜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송영길 전 대표, 서울시장 후보인 송영길 후보의 또 모습도 좀 현장 화면 준비된 것 같은데 한번 가볼까요?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시민의 마음을 전체 얻기에는 부족한 것 같습니다.
많은 구청장들, 시의원, 구의원 후보들의 당선에 도움이 되고자 최선을 다했는데 아쉬움이 큽니다. 성원해 주신 많은 시민들께 다시 한번 머리를 숙여 감사를 드립니다. 최선을 저희가 김진태 강원도지사 후보로 인터뷰를 하는 앞부분이 예. 조금 잘리긴 했습니다만 일단 들린 얘기로는 최선을 다했지만 시민의 마음을 얻기엔 부족한 것 같았다라는 언급과 함께 성원해준 많은 시민께 다시 한번 머리 숙여 감사드리겠다라고 하면서 좀 표정은 착잡해 보이기도 합니다. 조금 전 말을 확인한 쉽게, 숫자는 어려워하는 서울시장 후보인 송영길 후보의 득표율은 43.4%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잠깐만 좀 간단히 신전 의원께 질문 드리면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글쎄 처음부터 좀 어려운 선거였어요. 인천시장 경험이 있고 또 인천에서 5선까지 한 분이 갑자기 서울시장으로 오고 또 근데 그 과정도 또 공천에서 배제됐다가 네. 또 공천에서 이재명 후보의 어떤 지원 사격으로 해서 다시 살아나고 이러면서 하여튼 순탄하게 공천을 했어도 쉽지 않은 선거였는데 더군다나 네. 또 하나 오세훈 후보의 인기가 굉장히 괜찮은 상황이었고요. 윤석열 당선인과 대통령하고 별도의 오세훈 후보의 인기가 또 존재하고 이래가지고 네. 이 서울시장 선거가 민주당으로서는 대단히 어려운 선거였습니다. 네, 대단히 어려운 선거였습니다. 예, 같이 계속해서 들었습니다. 지금 네. 현장 유력한 후보들을 연결해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제주지사 선거에서 오영훈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당선 유력한데요. 역시 현장 연결해서 잠깐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영훈 후보님 연결돼 있죠? 오 후보님 들리십니까? 네, 들립니다. 네, 주변이 좀 소란스러워서 저희가 천천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과반 승리가 예측되고 계시는데 당선이 유력한 상황이거든요. 지금 좀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네, 지금 소리가 잘 안 들리고 혼선이 너무 되는데요. 네, 주변이 좀 소란스러운데 다시 한번 질문 드리면 지금 소감 어떠세요? 네, 지금 우선 저희 도민 여러분께 선거운동 기간 과정에서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서 고마운 말씀 드립니다. 선거 과정에 어려운 점도 있었지만 올바른 선택을 해주신 데 대해서 다시 한번 고마운 말씀 드립니다. 위대한 제주도민의 선택이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선거 과정에서 어려운 점 말씀하셨는데 어떤 점이 가장 어려우셨을까요? 김포공항 이전 문제도 있었는데요. 예, 맞습니다. 김포공항 이전 문제가 마지막 선거 막판에 불거지면서 간단치 않은 상황이 될 것으로 걱정하는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네. 그렇지만 저희 도민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그런 판단 기준을 세우고 여야의 정쟁 수단화되고 있는 문제를 지적한 것이 오히려 주요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자, 여러 가지 문제들은 분명히 산적해 있습니다. 제2공항 개발 이런 문제들도 있는데 마지막으로 질문 드릴게요.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 나가실지 물론 뭐 축하드리는 마음도 있지만 먼저 중요한 문제. 예. 국토교통부에서 전략환경영향평가 보완 영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네. 앞으로 한 달 후에 결론이 날 텐데요. 그 내용에 기초해서 국토교통부와 협의를 통해서 해법을 모색해 나갈 생각입니다. 네. 자, 시간은 거의 다 됐는데 짧게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리면 지금 전반적인 좀 민주당의 열세 속에서 당선이 좀 유력한 상황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소회를 갖고 계십니까? 네, 우선 이번 지방선거에서 국민 여러분께서 민주당에 대해서 회초리를 들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민주당은 더 겸손해져야 되고요. 그리고 민생 문제에 대해서 더 제대로 된 정책을 준비하고 국민의 공감을 얻어낼 수 있도록 대안 마련에 더 주력해야 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지금 현장이 매우 시끄러운 상황에서 연결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영훈 후보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시간은 거의 다 됐는데 그래도 마무리는 해야죠. 긴 시간 저희와 개표 상황과 함께 대담해 주셨는데 끝으로 남은 시간 좀 어떤 점에 주목해서 개표 상황 지켜보실 예정이신가요? 역시 경기도고 그다음에 뭐 충청권이고요. 제주울 상황이 좀 심상치 않아 보이는데 만약에 제주울에서 민주당 후보가 밀린다면 이건 김포공항의 영향이라고밖에는 생각이 안 됩니다. 그래서 네. 그것도 좀 자세히 들여다봤으면 좋겠고요. 네네. 기초단체장들이 200개가 넘는데 이 향방도 좀 자세히 보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기초단체장 200개. 저는 기초단체장 가운데 특히 서울 25개 구청장 아시는 대로 4년 전에는 24대 1 네. 서초구청장 하나 했는데 얼마나 타기가 지금 흐름으로 봐서는 오히려 민주당이 오히려 선전한 것처럼 비춰진 대목인데 네. 최종 결과 어떻게 나올지 또 하나는 교육감이에요. 교육감. 네. 17명의 교육감이 거의 대부분이 진보 성향이었는데 앞으로 어떻게 바뀔까. 심지어는 서울에 이제 조희연 교육감이 3선 하느냐 마느냐. 네. 지금 뭐 보수 후보의 분열로 3선이 유력히 되는데 예. 교육감 선거가 현실적으로 보면은 젊은 학부형들의 가장 중요한 관심사가 돼야 돼요. 네, 예. 알겠습니다. 기초단체장 그리고 교육감 앞으로 판세까지 함께 확인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신경민 전 국회의원 또 신성범 전 국회의원과 함께 긴 시간 대담 나눴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YTN 뉴스 특보는 잠시 뒤에 계속됩니다.